예, 저희 방송이 이번 주에 준비한 특집은 바로 이태리 공포 영화계에 여전히 살아있는 화신과도 같은 존재죠.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 드디어 다리오 아르젠토를 다루게 됐군요.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근데 영화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일부분만 즐기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초기 중기작. 예.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님. 저희가 존 카펜터 특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일단 외모에서부터 미국의 존 카펜터, 유럽의 다리오 아르젠토. 거기에 비하면 웨스 크레이븐 돌아가신 그 웨스 크레이븐 감독님은 상당히 인자한 아저씨 같이 생겼잖아요. 굉장히 예. 지적이시죠. 그러니까 웨스 크레이븐 딱 봐도 똑똑하게 생겼어요 그냥. 예.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예. 예. 최근 영화들은 많이 굉장히 떨어지죠. 예. 그래서 한번 잠깐 그의 생애를 좀 살펴보자면 1940년생이시네요. 예. 브라이언 아이고, 팔마랑 동갑이구만요. 예. 로마에서 태어나셨고 음. 어렸을 때부터 예술을 할 수밖에 없는 금수저였다. 예. 아버지 살바토레 아르젠토가 영화 프로듀서이자 제작자셨고 어머니 엘다 룩사드르는 사진 작가. 그러니까 패션 모델이기도 했었고. 예. 진짜 영화계에서 이 정도면 금수저죠. 예. 예. 어렸을 때부터 뭐 예술 세계에 푹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이었죠. 예. 그래서 잘 알려져 있는 게 어렸을 때 어머니 스튜디오에서 많이 지냈는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촬영하는 여인들을 굉장히 밀접하게 이야 지근거리에서 관찰을 아주 했다고 하네요. 꿀 환경인데 요즘 말로. 그래서 그 영화에서 여성 피해자들이 대부분 줄을 이루죠. 근데 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여성 혐오자나 그렇진 않아요. 네. 아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 예. 여성들이 피해자로 등장하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살인자도 여성들이 많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강인한 여성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어려서부터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리고 예. 책 읽는 거를 많이 좋아했는데 역시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다고 아동용 동화는 안 읽었다고 합니다. 세익스피어를 좋아했고 네. 그 어린이가 그 어린이가 야한 걸 접하기 위해 예. 천일야화를 즐겨 읽었다고 하네요. 아하. 그리고 장르 영화의 거장들이라면 빠뜨릴 수 없는 에드가 알란 포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천일여화를 얘기하시니까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당연히 우리 어렸을 때는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해서 어린이 천일여화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친구네 집을 갔는데 꽤 두꺼운 그 하드커버 표지에 천일야화라고 해서 아라비안 나이트가 아닌 천일야화가 쭉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네 딱 보려고 손을 댔더니 그 친구 어머니께서 예. 손대지 마라. 애들이 보는 책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예. 중학교 1학년 당시에 아니 왜 아라비안 나이트를 이 친구 엄마는 못 보게 할까? 라고 그 예. 궁금증을 못 이긴 나머지 결국은 다른 경로로 봤는데 이래서 못 보게 했구나. 아 그리고 그 섹스피어 같은 경우에 스티븐 킹이 욕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읽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표현들을 진짜 끝내주는 욕설 표현들 많거든요. 이게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 우리 그 나이 때 기껏해야 무슨 도깨비 감투 이런 거 읽고 있었을 때. 아, 저는 에드가 알렌 포와 예. 모파상을 읽었습니다. 도깨비 감투는 명작이에요. 네. 그래서 영화를 워낙 좋아했고 대학을 가는 대신 잡지사에서 영화 비평하는 일을 첫 번째 예. 직업으로 삼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고졸 영화 평론가 인정했던 거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학력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였구만요. 그런 영화 비평을 쓰던 그에게 첫 번째 실제 영화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감독님이 그 유명한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님이죠. 그리고 그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님의 저 개인적으로는 최고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더 웨스트의 대본을 바로 아무 경력도 없는 영화 비평만 쓰던 다리오 아르젠토에게 맡기죠. 정말 떡잎을 알아봤네. 그래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더 웨스트는 다리오 아르젠토, 세르지오 레오네 그리고 또 한 명의 거장이 대본을 쓰죠. 바로 그 유명한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가 지금은 마음껏 볼 수 있는 빨갱이 감독님. 예. 이 다리오 아르젠토가 대본을 쓰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영화 내가 만들어도 되겠는데. 옆에서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영화 만드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적극적인 도움하에 영화판에
진입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데뷔작은 따로 만들지 않았나요? 그 데뷔작이 성공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지원을 받았던 거 같은데. 데뷔작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결정적으로 많이 제작비나 이런 거 조달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의 자식이란 참나. 예.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1970년도작 수정 깃털의 The Bird with Crystal Plumage가 예. 나오게 되네요. 이 작품은 이탈리아 지알로 영화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뭐냐면은 실제 지알로의 여명을 밝힌 건 바로 이제 마리오 바바의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여자라는 작품인데 이걸 대중화시킨 작품이 바로 이 수정 깃털의 새입니다. 이 영화들 이번에 다 같이 보셨죠? 예. 예. 저는 그 뭐 다리오 아르젠토라는 이름을 지우고 또 지알로라는 선입견을 지우고 본다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쓴 예. 추릴러 극본인데 물론 지금은 뭐 더 많은 정교한 추리극이나 스릴러가 많이 나와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뭐 뻔하다 볼 수 있지만은 연도라든가 시간 생각하면은 각본 잘 썼다. 상당히 이야기 구조가 정교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 영화는 제가 봤을 땐 걸작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마 아버지가 도움을 줬을 텐데 신인 감독들에게 가장 안정적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베테랑 스태프를 붙이는 거죠. 예. 그리고 연기 잘하는 배우. 예. 이 영화의 촬영을 바로 그 유명한 비토리아 스트라로가 촬영을 했습니다. 아, 거의 뭐 예. 신급이죠. 음악은 또 엔니오 모리코네. 저런 예. 좋아질 수밖에 예. 없네. 그리고 후반부에 여러 어려움을 좀 겪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스토리는 사실 이후에 다리오 아르젠토 영화 스토리를 소개하는 게 참 곤욕스럽긴 한데 거의 의미가 없긴 한데 이 영화는 그나마 좀 그래도 스토리가 좀 의미가 있는 편 중에 하나긴 해요. 예.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는 미국인 작가 남자 작가죠. 주인공이 예. 늦은 밤에 화랑 앞을 지나다가 화랑 주인의 아내가 살해당하는 걸 목격을 하죠. 예, 예. 그 이후에는 이 주인공이 살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게 예. 그냥 스토리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살인 사건이 아니라 죽을 뻔한. 죽을 뻔한 예, 예.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게 스토리고 이 스토리는 이후에 끊임없이 변주되고 반복되기도 예. 합니다. 그나마 이 수정 깃털새에서는 조금은 앞뒤 가는데 그 뒤에 나왔던 레드딥 예. 딥레드 헷갈려요. 딥레드. 예. 거기서는 왜 이 사람이 이 사건에 개입하는지가 조금 납득이 좀 안 돼요. 뭐 독진 제진이지만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리오 아르젠토 영화 세계를 한정할 게 아니라 지알로 영화 전체가 그런 맥락이 좀 있거든요. 그 맥락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맥락이라는 거는 당사자가 아닌 외부자가 사건에 개입한다는 설정이라는 지알로 거예요. 설정에 보면 대부분 외국인이 이탈리아에 와서 겪고 나서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방인이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그거는 뭐 전략적 판단을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당시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지알로 영화 자체를 제작할 때 그 왜 이방인 특히 미국인들이 많잖아요. 예. 미국인들이 이탈리아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와서 겪는 이야기를 플롯의 중심축으로 삼았느냐.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의 어떤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애들 자기 일 아니면 신경 안 쓰거든. 그나마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봤을 때 볼 수 있는 액조티즘. 내가 미국의 관점으로 이 영화를 따라갈 때 이탈리아 나라를 갔더니 또는 독일이라는 나라를 갔더니 이러한 일을 겪었더라 하면 그나마 좀 감정이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둬서 그런 설정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때가 이른바 뭐 스파게티 웨스턴은 또는 마카레 웨스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에서도 미국 예. 시장을 노린 그렇죠. 예. 미국 시장만을 노린 영화는 아니지만 미국 시장을 노린 영화들이 많이 기획되고 또 제작되고 있었고 사실 웨스턴이라고 하면 전 미국 시장만을 노린 영화라고 말해도 크게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크게 확산성을 맞지 가지면서 전 않을까 세계로 이제 생각하는데, 퍼져나간 거고 또 실질적으로 50년대 60년대까지 미국과 이탈리아의 영화 협업 작업이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2차 대전으로 많이 파괴되긴 했지만 사실 그게 되게 제일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왜 하필 이탈리아일까? 그게 말이죠. 그 히틀러 못지않게 사실 예. 영화를 선전수단으로 사용한 사람이 무솔리니였고 예, 예. 이탈리아 국민들이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 예. 우리 영화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시네스타? 백색 전화 영화라 그래가지고 예, 예. 그냥 그 영화만 보면은 우아한 드레스에 아주 그 정말 멋있는 방에 하얀 드레스를 입고 하얀 전화기를 드는 귀부인 상류층을 묘사하는 그런 식의 어떤 세태 드라마 내지는 통속 예. 영화가 굉장히 많이 제작됐고 실질적으로 2차 대전까지 그 이탈리아 영화 인프라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고니 말씀하셨던 시네시타라는 그러니까 시네시티라는 뜻이죠. 예, 예. 영화 도시라는 뜻에 거의 전 세계 최고 규모의 스튜디오도 있었고 예. 그래서
배너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에서 찍은 게 물론 이야기 자체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도 있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건비가 쌌어. 미국에서 찍을 때보다 시설도 좋고. 그리고 일단 이방인을 내세우게 되면 만약에 이 영화들을 이탈리아 지역 사람들만 구성을 한다면 굉장히 관습화된 장면들을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범용성이 떨어지는 네. 거죠. 근데 이방인을 딱 넣는 순간 그 관습을 피할 수도 비틀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좋은 지점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에서 이탈리아 관계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습을 피할 수가 있고 예. 또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인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정황에 개입할 심정적 여유를 주는 거고 두 가지가 다 계산된 거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지알로 장르는 파시즘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예. 이때 시대 상황을 좀 보자면은 7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68혁명 이후까지 이탈리아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추리소설, 범죄소설이 거의 금지되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문화 속에 이탈리아 내국인이 악당으로 등장하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였어요. 정부가. 전체주의적인 예. 그런 상황에서 68혁명 이후에 문학 쪽에서도 드디어 추리소설이 여명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묘하게 바로 이 지알로를 본격적으로 어떤 주류 장르로 만들었던 이 수정 깃털에서도 딱 70년대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흐름이 뭐냐면 이때 깨기 시작한 흐름이 그렇죠. 예. 시작됐다는 건가요? 예, 이 당시가 이제 슬슬 이제 어떤 파쇼의 힘이 조금 약해지기 시작한. 하지만 이탈리아 뭐 현대사 저는 잘 모르지만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 시기에 중요한 건 지금까지 들었지만 이태리 언론들은 굉장히 현실을 왜곡하는 데 주력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도 베르토르치 총리라든지 뭐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바로 옆 나라인 스페인에서 프랑코가 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을 때이기도 했고요. 이탈리아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만큼 민주주의인 국가 아니에요. 맞아요. 서구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베를루스코니는 물론이고 분가 파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남부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워낙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역사 문화가 좀 깊고 패션이라든가 로마가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때문에 그렇지 현대 이탈리아가 그렇게 꼭 민주적인 가치가 철저하게 실현되는 국가냐고 보면은 베를루스코니 이전에도 그렇게 민주적인 국가라고 볼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70년대까지만 해도 그 유럽 중세와 굉장히 비슷한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하고 보니까 내가 참 자괴감 드는 게 사돈 남말하고 있느라는 생각이 맞아요. 너는 한국 수준인 주제에 뭐 그런 말을 쓰냐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한국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이 우리는 드는 북한 게 문제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특히 북미 쪽을 보면 68혁명 이후에 뭐 결론적으로는 실패는 했지만 70년대 청년 문화나 저항의 문화가 굉장히 사회 주류로 많이 폭발하면 폭발을 했잖아요. 이탈리아에서는 주류 언론들이 70년대를 암흑의 10년이라고 계속 묘사를 했대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실패한 시대인가를 언론들에서 끊임없이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혼돈의 시대라고 또 그런 식으로 벗겠네. 그런데 거기에 틈을 비집고 나온 게 바로 지알로 문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끌어넘치기 마련이니까 드디어 지알로 영화, 그러니까 이태리 영화에 이탈리아인들이 악당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소설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지알로 영화의 그 전성기를 딱 70년부터 75년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의 영화들은 어쩔 수 없는 파시즘 영향력 하에서 어떤 저항의 하나의 방법으로 등장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사실 이번에 영화들을 다시 봤는데 수정 깃털에서는 저는 그런 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조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완하자면 파시즘의 영향력이 잔존해 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저항을 표시했던 젊은 예술인들의 노력이 영화로도 나타나고 소설로도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는 어쩔 수 없이 결말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수정 깃털에서는 결말을 보면 사실은 기존의 어떤 범죄의 피해자였던 피해자가 그 트라우마로 인해 내가 피해자였는지 가해자였는지 혼동을 하면서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살인 사건을 벌인다는 내용이잖아요. 트라우마가 광기로 표출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뭐 제가 자기적으로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탈리아의 파시즘의 역사에 대한 반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 사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사건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큰 구조도 사실 이렇게 보면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그 당시 국가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혁명은 외부로부터 온다라는 뭐 그런 경구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거랑 약간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뭔가 저런다는 건가요? 솔루션은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뭐 맞아요. 그런 느낌. 솔루션이 외부에 있는 걸 관객이 예. 되어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이탈리아 남자라든가 예, 예. 이탈리아 경찰이라든가 예, 예. 정의로운 이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건을 해결한다라는 설정을 하게 되면 관객이 에이 저런 게 어딨어 라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 스스로도 못 믿을 수도 예. 있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사실 생각해 보면은 특히 이 수정기토라의 새 같은 것도 보면은 아니 살인 사건의 증인이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나서 바로 사건을 그거예요. 해결해야 되냐라고 의문이 가기 제일 쉬운데 예. 물론 몇 가지 설정에 대한 당연히 있어요. 예, 예. 이 남자는 살인 사건 내지는 살해 시도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만 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예, 예. 이탈리아 경찰이 그 사람을 엉뚱하게 의심을 하면서 그렇죠. 예, 예. 여권도 뺐고 예. 즉 이 사람이 당장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 설정을 자꾸 영화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 예. 이 사람이 이제 못 떠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예. 못 떠나면 그만이지. 왜 그렇죠. 지가 예. 사건을 수사해?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예. 있죠. 예. 누명을 벗기 위해서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예.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 관료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뿌리 깊고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런데 이 불신의 대상인 관료들이 나가서 뭔가를 해결한다. 예. 사람들한테 안 받아들여지겠죠. 이 수정 깃털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항상 그 파시즘을 이야기할 때 국민들은 피해자인가 동조자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예, 예. 저는 그게 결국 형상화가 된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을 예. 좀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이제 결국 이 여자가 살인범이죠. 예. 여자가 살인범인데 어떻게 보면 그리고 피해자면서 살인자고 동시에 약자들을 공격합니다. 예, 딱 맞아요. 예. 살해 대상들을 보면 대부분 다 여성들이거든요. 예. 처음에 그 말리는 남편 빼놓고는 예.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지알로 영화들이 결국은 파시즘 영향력 하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저 스스로 문헌에 나와 있진 않아요. 국내에서 뭐 예. 지알로에 관련된 자료도 없고. 네. 근데 시대 상황을 좀 보면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게 돼요. 이상은 다리오 아르젠토의 데뷔작에 대한 파고님의 놀라운 통찰과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예. 제가 자꾸 그 이런 지적을 하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지알로 영화에 보면은 일종의 거세 정치학도 있어요. 젠더에 관한 문제도 있고 예. 사실 딥레드도 뭐 그런 지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거세 정착이라는 거는 남자가 남성성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혹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성이 범인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지점도 있고 근데 다리오 아르젠토 영화만 해도 의외로 여성이 많은 의외로 경우가 여성이 굉장히 강력한 범죄들을 많이 저지르기도 경우가 하거든요. 많죠. 굉장히 예. 많죠. 예. 지금 오늘 다룰 영화들 4편이죠. 예, 예. 4편이 보면 다 악당들이 여성입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실제 성 정체성에 관련된 지점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왜 전에 저희가 브라이언드 팔마 편에서 드레스트킬이 예. 심지어 이탈리아 내에서도 지알로 영화로 손꼽힌다고 그쵸, 이야기하는 예. 부분들이 그런 지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은 뭐 제 개인적인 견해네요. 예. 틀려도 어쩔 수 없고. 근데 어쨌든 저는 데뷔작은 아주 나이스한 스타트였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아르젠토 영화에 쭉쭉 나타나는 그 살인 방법의 예. 진화, 네. 다양한 살해 도구의 활용, 네. 그다음에 우리가 거의 포르노에 가깝다고 얘기할 정도로 노골적인 살인 그 자체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 예. 이런 것들의 씨앗이 촘촘히 박혀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플롯도 꽤나 정교하지 않아요? 그 플롯은 조금 정교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프레드릭 브라운이라고 유명한 SF 작가 저는 뭐 안 읽어봤는데 예. 이 양반의 그 스크리밍 밈이라는 작품을 비공식적으로 우라카이 했다고 다들 인정하더라고. 이거 우라카이야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크레딧에 표기는 안 했지만 아르젠토 형님 그런 거였어. 실망해요. 어쩐지 그 다리오 아르젠토 영화 치고 참 소리가 나름대로 있네라고 생각했었는데 촘촘해. 그래 어찌됐든 이 작품으로 다리오 아르젠토는 단번에 이탈리아의 히치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실제로도 보면은 이 수정 깃털의 새 그리고 뒤에 나온 딥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이제 좀 스타일이 바뀌긴 합니다만 뒤에 가서 약간 초현실 심령주의 공포를 추구하고 있다면은 예, 예. 이 수정 깃털의 새하고 바로 뒤에 나온 그 두 작품 같은 경우는 좀 더 히치콕 내지는 드팔마에 맞습니다. 가까운 그냥 사이코 스릴러, 예, 사이코 스릴러 대 사이코 잔혹 스릴러. 이게 가까운 것 같아요. 수정 기타의 새 오프닝에
그 쇼윈도에 갇혀서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 그 신고. 굉장히 잘 좋더라고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아르젠토 영화에서 제가 굉장히 무시되는 지점이 저는 카메라 워크라고 생각을 해요. 의외로 맞습니다. 카메라 되게 복잡하게 설계된 장면들 굉장히 네. 많아요. 근데 자극적인 살인 시퀀스 때문에 묻히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카메라 워크, 동선, 그다음에 이제 그 카메라 앞에 움직이는 인물의 어떤 그 행동 반경, 그다음에 이제 원경과 근경을 배치한 어떤 각각의 미장센 등등이 굉장히 중첩되고 좀 의미가 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정교하게 설계된 장면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호러 커뮤니티에서 다리오 아르젠토를 언급할 때는 항상 그 살해씬만 예. 언급해요. 그 제가 사실은 다리오 아르젠토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저도 공포 영화 많이 볼 때는 다리오 아르젠토를 살인 시퀀스 이외에는 굉장히 허접한 스토리 라인이나 영화적 요소를 가진 감독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기본기가 없는 자극으로만 일관하는. 제가 한번 다리오 아르젠토 영화를 다시 한번 쭉 보자고 결심을 하고 봤을 때 굉장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달랐어요. 예. 전 다리오 아르젠토를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경험했던 게 예전에 서울아트 시네마에서 서스페리아를 필름으로 예. 튼 적이 아, 있었는데 그래요? 예. 그 강렬한 색감 네.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리오 아르젠토를 좀 자극적으로 보게 만든 곡해하게 만든 원인이 저는 오히려 서스페리아가 아닐까 생각도 들었어요. 그 스타일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그 완성이 너무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렇게 곡해할 수도 있고, 저도 서스페리아는 극장에서 봤던 세대인데 저는 개봉 당시에 봤는데 저기 원래 개봉관에서 보고 싶었지만 그때 이제 중학생이었던가 그래가지고 변두리 재개봉관에서 봤는데 무서웠어요. 무섭다라는 기억 외에는 그때 당시 뭐 줄거리도 별로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무섭다라는 것밖에는 기억이 없었는데 나중에 다시 보면서 아, 이게 이런 영화였구나. 예.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맞습니다. 너무 스타일이 강하기 때문에 네, 스타일이 굉장히 강해요. 그에 갖고 있는 영화였던 기본적인 드라마트록이라든가 캐릭터 부분이 묻혀 부분이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기본기를 간과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스토리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보니까 그렇게 약하지도 않더라고요. 탄탄하다니까. 예. 수정규 테레스도 그렇고 이번 레드립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서스페리아가 1970년대에 나온 최고의 공포 영화 가운데 하나인 건 맞는데 다리오 아르젠토의 최고 걸작은 네. 아니에요. 오히려 다리오 아르젠토 영화 세계에서 저는 조금 돌연변이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 박원님 생각하는 이번에 다룰 영화 중에서 최고 좋았던 작품은 어떤 겁니까? 바로 다음에 소개할 국내에서는 서스페리아 2로 알려진 말도 안 되는 사실은. 딥 레드, 딥 레드, 예. 원제로는 프로폰도로서를 예. 예. 최고 걸작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지알로 영화 베스트 순위 꼽으면 1위는 거의 이 영화가 해요. 예. 지알로 영화 역사상 최고 걸작이라고 손꼽히는 프로폰도로서가 75년에 등장하는데 그 전에 잠깐 좀 소개를 더 해드리자면 네. 이 수정기 틀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동물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이죠. 예, 예. 그 이번 다리오 아르젠토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봤는데 다리오 아르젠토가 현명하긴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영화를 뭘로 만들까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데뷔작으로 이렇게 흥행 성공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영화도 비슷한 영화를 만들어야지. 안전빵으로 가야지. 다리오 아르젠토도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해서 71년도작 포 플라이즈 온 그레이 벨벳, 그리고 또 71년에 두 편이 나왔네요. 그 9개의 꼬리를 가진 예. 고양이 예. 캐도 나인 테일을 까지 해서 이 세 영화를 흔히 동물 3부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 데뷔작의 명성을 깎아먹지 않을 정도 그럭저럭 흥행이나 예. 평면에서 그럭저럭 성공을 거두고. 예, 하지만 요 두 영화는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뭐 시간 나시면 보시고요.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소개할 영화는 바로 1975년도작 프로폰도로서, 프로폰도로서. 예. 혹은 딥레드, 혹은 서스페리아 2.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한국에서 서스페리아 1이 먼저 나왔는데 일본에서 이거 붙인 거 같아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맞습니다. 붙인 게 정확한 말. 네. 예, 맞는 그리고 말. 예. 서스페리아는 예. 서스페리아라고 돼 있고 이 딥레드는 서스페리아라고 돼 있어요. 서스페리아 2. 사실 서스페리아의 쌍둥이 영화는 피노미나에 페노미나죠. 가깝고 예. 딥레드는 앞에 나왔던 수정기터스의 쌍둥이 영화에 가까운데. 심지어 이 영화 서스페리아보다 먼저 나온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서스페리아는 이제 마녀 3부작의 첫 번째 영화.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그러니까 거구만. 이게 이제 그 딱 일본에서 이렇게 한 거를 그대로 갖고 왔다는 걸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그 일본의 그 게임 제작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코지마 히데오라는 게임 제작자가 있어요. 네. 메탈 기어 시리즈의 네. 아버지로 불리는데 메탈 기어. 예. 어. 이분이 이 사람하고 이제 그 박찬욱하고 이렇게 만나다 미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코지마 히데오가 이 영화의 음악을 이제 허밍을 흥얼흥얼 했대요. 그래서 딥레드의 음악을. 예, 그래서 이제 박찬욱이 그걸 듣고 그거 서스페리아 2 음악 아니냐 했더니
코지마 히데오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건 일본에서 서스페리아 2를 개봉했다라는 그렇죠. 간접 증거이네요. 일본에서 서스페리아 2라는 식으로 이 영화가 알려졌다는 거죠. 예. 서스페리아로 최초로 이제 아시아권에서 그렇죠. 흥행을 예. 한 다음에 하니까. 이 사람 영화 하나 더 들고 오자. 뭐 없어 하다가 이거 딥레드 요거 서스페리아 2라고 제목 달아서 개봉해야 되겠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이 작품은 스토리가 예. 또 유사합니다. 예. 영국인 재즈 피아니스트가 예. 그렇죠. 또 이탈리아에서 살인 사건을 목격을 하고 예. 여자 기자와 함께 살인 사건을 해결한다는 참 스토리 소개하기가 민망한 내용이네요. 굳이 살인 사건 해결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늘 이해할 수 없는 게 예. 물론 이제 그 같이 밴드를 운영했던 그 술주정뱅이 젊은 친구가 주변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괜히 분위기 잡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예, 예. 그렇다고 뭐 걔 때문에 굳이 살인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보통 우리가 영화 속에서 캐릭터한테 감정을 붙여주는 장면은 붙여주는 설정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하거나 예. 또는 테이큰처럼 내 딸이 납치를 당하거나 이건 뭐 훅 감정 엔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 얘가 살인 사건에 처음에 계속 빠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개입을 하게 되는 게 이 보면 이 주인공과 여성 기자가 성 역할이 역전돼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씩 예.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기자에게 자기의 남성성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팔씨름도 하고 예, 예. 살인 사건에 개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 역할이 바뀌기도 했지만 사실은 노골적으로 묘사는 안 해도 은근히 이 남자가 이 여기자한테 감정적으로 어태치돼 있던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예술적인 어떤 그 다리오 아르젠토의 야심이 넘친다고 보는 게 그 두 관계 어떻게 보면 스크루볼 코미디 같기도 해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예. 있고요. 저는 저는 코믹하지 않습니까? 예. 플롯의 정교함은 약간 앞에 영화 수정 깃털 세보다 떨어지긴 했지만 저 역시 또 헷갈리라고 딥 레드. 딥 레드. 레드 딥이 예. 아니고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완성 높다고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리오 아르젠토 영화 중에서 보기 드물게 유머 코드가 꽤 많이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인 소신이 잘 만든 영화는 예. 장르를 막론하고 유머가 있어야 된다고 믿거든요. 꼭 코미디가 아니라 할지라도 터미네이터도 보면 꽤 유머 코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는 아르젠토가 그렇게 유머러스한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여기에 드물게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아 작가가 붙어 있어요. 누구냐면 페데리코 펠로니의 작가로 많이 활동했던 베르나르디노 자폰이라는 전문적인 그 펠리니 영화의 대본을 쓰던 양반이 이 영화의 대본을 그 사람이 썼어요. 뭔가를 좀 얹어줬구나 예. 그러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그런 아주 유능한 스탭들이 그렇죠. 빠져나가면서 그렇지. 점점 이 사람의 영화는 망가져가기 시작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작가가 붙어 있었는데도 시나리오가 그 정도 수준이었나 생각이 아니 드는데 근데 저는 전 딥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는 시나리오도. 개인적으로는 예. 여전히 이쯤 되면 개연성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작품이긴 하거든요. 어쩌면은 그런 초고를 그 작가가 도와줬을 수도 있고. 예. 가령 저 팔씨름 저도 굉장히 웃었거든요. 남성성을 그쵸, 예. 과시하기 위해서 팔씨름했는데 예. 지고 예. 지고 나니까 반칙이잖아. 예. 이래가지고 한 번 더 하자 그러고 제가 제일 또 웃었던 거는 차 타고 할 때 조수석 쪽에 시트가 꺼져가지고 예. 목만 푹 넣어서 다니잖아요. 그게 그 정말 재밌는 영화.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그리고 나중에 썬루프 통해서 들이 나올 때는 정말 예. 나는 웃겨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야 내가 아르젠티나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웃다니 그 자체로 굉장히 아주 이 신선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 이 영화에 정말 최고의 인류 스태프들이 많이 붙었는데 일단은 고블린 네. 뭐 예. 그때부터 고블린이 첫 예. 번째 영화 음악을 담당한 영화기도 하죠. 그 아르젠토 영화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고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음악이잖아요. 음악이에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음악 때문에 사실은 특히 이제 지랄로 영화들을 안 좋아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3대 요소를 제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아르젠티나 영화는 음악, 조명, 여자 예. 이 세 명입니다. 시나리오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네, 제 입장에서 사실은 근데 이따금 나오는 그 이 음악에서 상황에 따라 너무 갑작스럽게 쾅 터지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좀 네. 뜬금없거나 네, 약간 저는 촌스럽긴 그런 하지. 것들을 너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예. 후기로 갈수록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그 음악이 있고 예. 음향 효과가 있는데 네. 이 초중기작 예. 보면은 음악이 그걸 두 가지를 다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음악 오리지널 음향이, 스코어가 예. 사운드 예. 에펙트 기능까지 같이 해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연출적인 뭐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그 자체를 나쁘게 보진 않는데 정서적으로 가령 저런 거죠.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병자님이 안 좋아하는 받아들이는 영화를 제가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이듯이 근데 반대 경우 그럴 수 성립할 수 있지. 있어요. 딥넷에서는 영화하고 음악이 굉장히 잘 어울렸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음악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사실은. 예. 과잉으로 전 쓰인 거는 저는 페노미나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블린의 최고 걸작 음악이 페노미나기도 한데 뭐라 그럴까 과잉 너무 예. 심하다. 그 뒷면도 우리가 줄거리를 설명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흘렀는데 별로 따로 설명할 줄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거리는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죠.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 음악가가 살인 사건을 해결한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자랑 같이 다니면서 예. 살인 사건을 해결한다. 알고 보니까 살인 사건의 범인은 이놈이었다. 그렇죠. 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뒤에는 더 큰 뭐가 있었더라. 예. 그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래된 영화에 대해서는 스포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그 술 취한 재즈 피아니스트인가 그놈이 범인인 줄 알고 총도 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 뒤에는 예. 엄마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야심 같은 거 못 읽으셨어요? 엄마라는 설정에서?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아마 이제 이 영화 보면 사실 초반에 그 살인 사건 뛰어가는 오프닝에 뛰어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거울 장면 있잖아요. 이게 영화를 저는 이제 다시 보기 하는 거, 제가 이 영화를 이번에 처음 봤는데 다시 보기에 이제 폐해가 확 느껴진 게 이게 파일로 보는 게 저는 확 지나갈 때 그때 영화를 보는 도중에 거기서 그림에 뭔가 뭔가 이상한 애를 확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다 거꾸로 돌려봤었거든요. 당시에 리와인드를 했구나.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딱 리마인드 저게 뭐지 왜 저런 게 있지 하고 봤는데 나중에 그게 복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면서 복선이라는 거를 복선 당시에 알아버린 슬픔. 사실은 제가 왜 전에 일전에 브라이언 드 팔마와 함께 히치콕을 가장 좋아했던 감독 중에 한 명이 다리오 아르젠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리오 아르젠토에 보면 살인 트릭은 딱 하나예요. 사람의 시각이에요. 시각의 혼돈 혹은 기억의 혼돈. 근데 아직 제 질문에 대한 답들을 안 하셨는데 그 엄마라는 존재에서 아르젠토의 야심이 느껴지는 인상은 안 받았는 거죠. 즉 가령 뭐 사이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불만인 게 그 지점에 대해서 오프닝에 보면 어린아이의 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가 하나의 일종의 트릭인데 여자애처럼 저는 좀 꼼수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자기의 재주를 과시하고 싶은 젊은 영화 청년 아르젠토 야망이 있었을 때고 나왔을 때는 여자아이의 발처럼 나오고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추리가 나오고 뭐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불분명하게 보이다가 뒤에 가서 보니까는 그 아이가 이 아이였고 실제 죽였던 사람은 죽임을 당했던 사람하고 반대였고 그 존재는 엄마였다. 근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냔 말이죠. 사이코부터 또는 심지어 우리가 그 피터 잭슨의 그 데드 얼라이브 그 다음에 이제 핑크 플로이드의 더 월 이번에 요번에 그 레드 맞습니까? 딥레드가 아니고 거기서 왜 엄마를 왜 그런 존재로 설정했을까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거죠. 다리오 아르젠토의 다른 영화하고는 달리 굳이 그 영화에서만 빨간 피에서만 아주 깊은 빨간 피에서만 그 결국 그 모든 사건을 꾸민 범인이자 그 흉수의 정체는 엄마로 밝혀지는데 그 이유가 뭐겠느냐.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사이코를 의식한 부분도 좀 있고 더 깊게 나가면 저런 거예요. 왜 서양 문화권에서는 공포의 근원이라든가 악의 근원 내지는 주인공 트라우마의 근원을 엄마에서 찾을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는 못 느끼셨어요? 이렇게 엄마가 범인으로 딱 드러나는 그 순간? 근데 그 영화가 그 지적하신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영화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보면 유사하게 많이 등장을 해요. 트라우마 같은 영화도 거의 유사하게 등장을 하는데 왜냐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엄마라면 자애로움과 사랑과 모성의 상징인데 사이코라든가 피터 잭슨의 뭐 데더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억압의 상징이란 말이야. 물론 우리나라 엄마들도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야라고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억압이라고 느낄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거는 국내에서는 우리나라든 어디 간데 어머니가 억압으로 존재하는 건 같은데 다만 그걸 영화로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사회 분위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회 결국 문화 차이 같은데 아시아권에서는 그걸 표현하기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러면 천륜을 거스리는 걸로 인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개인 중심인 서구권에서는 억압을 직접적으로 그냥 당신 나 억압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마련돼 있으니까 심지어 부모한테라도.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설정은 에드기인의 어머니가 공포 영화계에 내린 어떤 축복이다.
아니 13일 금요일에 1편도 결국은 다 그렇죠. 엄마였잖아요. 사실 사이코 자체가 네. 에드긴을 모델로 한 작품이고 그렇죠. 결국은 그 모자 관계의 그런 공포 영화 속에서 다뤄지는 시초는 에드긴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많은 걸 질문이다. 알려주셨구나. 이거 그러니까 서양 공포 영화의 원형은 에드게인이다가 되는 에드게인이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 말의 뜻은 서양 사람이라고 해서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든가 모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공포 영화에서는 그런 걸 아주 대놓고 적시하고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 근데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닥준님 말씀에 공감을 하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슬픈 사건 하나를 봤었는데 기사로 나온 건데 한 중학생인가 아이가 어머니를 살해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사건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어머니를 살해했는데 예. 알고 보니까 얘가 어머니가 굉장히 강압적인 분이고 그래서 아이를 맞아요. 골프채로 살이 터질 정도로 그래 본 것 예, 같아요. 기사 봤어요. 두들겨 가다가 예. 도저히 이래서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어머니를 죽이게 됐는데 사실 죽이는 순간에 한 번에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 상태에서 누워서 대화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죽어가는 어머니랑 그래서 아들 보고 왜 이러냐 그러니까 난 죽기 싫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진짜 자기 방어였다라는 거죠. 예, 물론 이거 우리가 뭐 그걸 용인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간 또 최근에 뉴스 보면은 왜 그 어떤 부부가 이혼하면서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해가지고 그 딸을 아버지가 기르는 걸로 판결이 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의 과도한 교육열 때문에 9살짜리인가 10살짜리를 맨날 11시 12시까지 붙잡아 두고 여자애를 공부 못하니까 또 남편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당신처럼 당신네 집안처럼 그렇게 머리 나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래서 이혼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일부에서는 비난하는 세르비안 필름 잔혹하다고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사건 벌어진 거 보셨죠? 예. 얼마 전에 언론에서 신생아 성폭행 증거는 뭔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요. 무엇이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신생아가 죽었는데 해외 보니까 성폭행 당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양들의 침묵을 보면서 야, 참 미국에는 별 또라이가 다 있어가지고 버펄러 빌 같은 놈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야, 미국에선 저런 소재 영화도 만들 수 있구나. 하지만 저런 또라이가 안 나와도 좋으니까 그냥 저런 영화 안 만드는 게 낫겠다 생각했는데 한국도 그렇게 다가 아니면 있었는데 밝히지 않았다 할 뿐이지. 예전에 형사분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부산 중구에 한 20년 근무하신 강력계 형사인데 정말 말도 못하게 끔찍한 사건들 많답니다. 차마 그 발표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병리적 현상은 분명히 한국에도 있었다. 그렇죠. 그럼 영화의 기능이라는 게 또는 어떤 미디어의 기능이라는 게 그 문제가 있는 거는 쉬쉬 덮고 지나갈 게 아니라 분명히 그걸 밝힘으로써 공론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러면. 문화의 특성이 아까 딱 말씀한 것처럼 어딘 서양이나 이런 쪽 그 개인주의적 성향이 많이 발전된 곳에서는 까발림으로서 치료한 형태의 문화가 있는 반면에 동양이나 이런 쪽에서는 덮어버리고 숨기고 없앰으로써 잊어버리는 형태로 보통 그리고 문제를 발전시킨다는 한국이 굉장히 거죠. 특수한 게 그 노무현 정권까지는 이게 그런 어떤 그 끔찍한 사건들을 덮고 넘어갔었다면 노무현 이후에 이명박이 되면서부터는 이것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사회를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이용을 해먹는 그게 형태로 우리 저 나오고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그 대한민국의 범죄 수준을 버펄러빌 수준으로 한번 가고 싶어서 선진화계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세르비안 필름도 그렇고 사울의 아들도 그렇고 이 끔찍하거나 잔인한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느냐 그거를 가급적 화면에서라도 덜 보여주느냐는 윤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일 뿐이에요. 어떤 방법을 택하냐의 문제지 세르비안 필름이 비윤리적이다. 전 거기 동의하지 않아요. 어쨌든 뭐 제가 제시한 이슈에 그렇게 얘기가 좀 번졌는데 저는 그 점이 특이했어요. 그 영화에서 엄마를 부각시켰다라는 점이.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은 많은 분이 얘기했던 그 살해 장면. 역시 좋은데 그 저는 주방용 칼로 넓적한 주방용 칼로 목을 내리쳐 죽인다라는 그 점. 독특했습니다. 창의적이었어요. 이 딥레드 프롬프트로서의 특수 효과를 또 아주 이름난 장인이 하셨죠. 누구냐면 카를로 람발디라고 이 양반이 이후에 킹콩. 그렇죠. 그리고 그 유명한 E.T.의 디자인을 한 분이 바로 이 양반.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일리언 머리 같은데 특수 효과 헐리우드까지 가서 헐리우드의 메이저 영화들의 특수 효과까지 할 정도로 이름난 양반이 이 영화에서 특수 효과를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비단 이 영화뿐만 아니라 이후로 계속 서스페리아라든가 이런 데서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단두대시계 네. 그 창문의 머리. 창문의 머리 깨진 유리 쪽의 머리가 계속해서 나는 계속해서 나와서 아니 왜 다리오 아르젠토가 무슨 집착이 있나? 그 순간 제가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만들었던 영화 바로 가위에서 정준이라는 배우가 귀신 하지원한테 시달리면서 공중전화 박스에 머리를 쾅 들이받고 위에 남은 유리 조각이 떨어지면서 정준의 목을 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그러고 보니까 당시에 감독이 서스페리아를 봤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유리창 신들을 계속 보면서 계속 떠오르는 게 13일의 금요일 항상 유리창에다가 사람을 집어던지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깨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리창이 반은 깨지고 반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자의 머리가 창틀에 걸려 있고 남은 유리가 내려오면서 목을 친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루 아르젠토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장면이죠. 거의 모든 영화에 등장하죠. 참수 장면. 예. 그래서 포로폰더로서는 그쵸, 이 영화를 묘사한 것 중에 재밌는 거 하나가 그 EBS에서 요 영화를 묘사하면서 이탈리아 히치콕이라고 불리지만 멜로드라마적인 감성은 폭력의 비스콘티라고 다리오 아르젠토를 묘사를 했는데 그래요?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폭력의 비스콘티. 저희가 봤을 때 좀 오버다 싶은. 아니 비유가 좀 과장되긴 해도 폭력의 비스콘티. 나는 뭐 저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 아까 우리 스탠리 형이 어머니 얘기하셨었는데 우리가 다리오 아르젠토의 여성관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미묘한 지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보면 굉장히 여성을 이해하고 아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여성을 희생의 대상으로만 그거에 대한 지적이 이탈리아 내에서도 꽤 많았었는지 다른 영화 지금 어떤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뒤에 나오는 영화 보면 심지어 대사로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저는 남녀 평등주의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대사까지 나오고. 그 감독이 대신 그게 저기 섀도우. 섀도우에서 감독이 의식하고 대신 변명한 것 같은데 캐릭터 입을 빌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어찌됐든 희생자로서의 여인을 굉장히 다리오 아르젠토는 영화 속에서 착취하는 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가해자도 여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이런 경우가 공포영화에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줄기차게 이렇게 묘사한 건. 그래서 저는 어떤 거세의 정치학이라는 표현도 다리오 아르젠토한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세 정착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여성에 의한 남성성의 거세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이라는 가해자, 여성이라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거세시켜버린 거죠 여기서. 단순 거세에 생각했던 역전 도치의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된 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아르젠토 형님의 유년기까지 같이 생활하진 않았지만 추적해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프로페셔널 커리어를 가진 전문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어머니 사진 스튜디오에서 수많은 여성 모델들과 작업하는 걸 보면서 사춘기의 아르젠토는 여성들을 향해서 궁금증과 또는 그와 동시에 어쩌면 두려움과 호기심과 또 애착과 증오와 거부를 동시에 느낀 것들이 영화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상적인 성장 과정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정상적으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확실히. 보면 그러니까 이 딥레드의 여주인공이 이제 다리아 니콜로디라고 공식적인 부인은 아니에요. 동거인인 거죠. 동거인이고 우리한테는 알려진 그 에이시아 아르젠토라는 딸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뭐 그 문화권에서는 동거가 이상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보면 어쨌든 뭐 부인이나 마찬가지죠. 부인을 영화 속에서 끊임없이 잔인하게 죽여나가요. 왜 그러지? 그 흔히 얘기하면 영화 속의 이 부인인 다리아 니콜로디가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 이 부부관계를 알 수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더 심각한 건 딸인 에이시아 아르젠토를 영화 속에서 강간의 피해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좀 굉장히 그러니까 배우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 많이 양보했을 때. 하긴 생각해보면 근데 다리오 아르젠토보다 더 미친 인간이 있다고요. 누굽니까 그게? 클라우스 킨스키. 딸이랑 배드신 찍잖아. 그 사람은 정말 미친놈이죠 완전. 또라이고. 그 클라우스 킨스키 유명한 일화 있어요. 그 오양의 이야기인가 그 영화 만들면서 감독한테 끊임없이 영화의 리얼리티를 위해 진짜 섹스를 하겠다고 주장한 걸로 유명하기도 하죠. 근데 정말 다리오 아르젠토의 여성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심리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예.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좀 묘하다 네.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 자라온 환경을 보면 여성들하고 많이 접하고 여성들을 많이 뭐랄까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가령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아들 삼형제 중에 하나로 태어나서 남자들 득식을 한. 그러니까 저희 집에 여성은 엄마밖에 없었던. 그래서 제가 종종 사회생활하면서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누나든 여동생이든 여형제 없이 자라서 그런지 너무 남성 위주로, 남성 일방적으로 때리는 뭐 마초적으로 행동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당시엔 압도하지 못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러면 그 아르젠토 감독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여성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둘러싸여서. 여성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예. 알기 때문에 미스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야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똑같이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나 여성의 영향이 강하다 할지라도 제임스 카메론도 전기를 읽어보면은 그 전기 기술자 그러니까 엔지니어였던 아버지의 영향도 받았지만 사실 엄마의 영향을 굉장히 받은 걸로 나오거든요. 엄마가 굉장히 자립적인 그러니까 엄마의 직업이 화가이자 아마추어 화가이자 교사였고 굉장히 뭐랄까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여성이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도 캐메론 영화를 보면은 여성들이 하나같이 남성에 기대거나 의존적이라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자존적인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카메론 같은 경우에 어떤 여성 개인에게 영향을 받았다면 아르젠토 같은 경우에 여성 세계에 환경에 세계 자체가 여성들의 세계였으니까 모델들이고 딱 떨어지는 말씀인 게 카메론 영화의 여성 주인공은 개인이 활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르젠토의 영화는 발레 학교라든가 뭐 이렇게 환경 자체가 여성으로 둘러싸인 경우가 많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어떤 공간에서 그러니까 나와 다른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되지만 그럼으로써 굉장히 궁금증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 스튜디오에서 그 미녀들을 어머니가 촬영하는 장면을 바라보는 시선은 1대1로 이렇게 마주치는 커뮤니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은 아니거든요. 관찰자 결국에서 그렇죠. 관음적 시선이 거기서부터 그렇지, 쌓인 건 그렇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꼬맹이 때부터 그걸 봐왔으면은 아마 거기도 이탈리아도 이제 어린 내지는 청소년기에 다리오 아르젠토가 있을 때 그 모델들이 어머 귀엽다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이랬을 때 어른들은 그냥 귀여운 소년이라서 쓰다듬어 줬을지 모르겠지만 이 소년 아르젠토는 다른 시각으로 봤을 수도 있거든.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시각으로 다른 식의 신체적 반응.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를 드러나서 영화에서 보이는 그 다리오 아르젠토 여성과의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우리 선무당들이 추측을 하다 보니까는 근데 분명히 영화 속에 그게 보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데 분명히 뭔가 이상한 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정 깃털의 셋에 그 처음에 쇼윈도에 갇혀있던 그 남자가 결국 다리오 아르젠토 그 아르젠토의 시선이구나. 보이지만 유럽에게 가로맞춰 갖고 넘어갈 수는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렇겠네. 주로 얘기하면 사실 아르젠토 영화에 보면 그 항상 나오는 그 검은 장갑을 낀 살인자의 손. 그러네. 항상 아르젠토 본인이 직접 한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그 욕망의 발현일 수도 있겠죠. 이 영감 이 형님께서 사실은 자기가 만지고 싶었던 걸 영화를 통해서 표현한 거야. 그럴 수도. 이거 역시 드팔마 영감과 비교해서 이렇게 음탕과 음란에 또 뭐 드팔마 영화만큼 노출이 세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 그 다리오 아르젠토의 살인 시퀀스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제 칼로 여성을 난도질하는 장면은 사이코에 대한 끊임없는 오마주긴 한데 거기에 이제 본인만의 인장을 하나씩 넣는 거죠. 검은 장갑을 낀 손. 그러니까. 그리고 이 손은 내가 연기한다. 그렇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왜 우리 드팔마 때 박원님 까먹은 얘기 중에서 드팔마가 상당히 좀 실제로도 밝히는 인간이었다면서요? 그때 그 시스터즈에서 그 마고키도 여주인공 하고 굉장한 열정적인 섹스를 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찍으면서 찍으면서 마고키도를 불렀다가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그런 음란한 시선에다가 실제로 그런 어떤 성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영감님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심지어는 친구네 집에서 옷장 안에서 섹스하다 걸리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배우랑. 야, 감독들 왜 그래? 그 로만 폴란스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따지면은 채플린도 항상 어린 여자와 결혼을 많이 했다고 제가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뭐 항상 좀 뭐 감독과 여배우의 연문은 거의 지금 뭐 앞서 내가 더 얘기하면 혹시 제가 배 아파서 그런 것처럼 들 테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 찰리 채플린이나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로만 폴란스키. 로만 폴란스키 같은 경우는 범죄죠, 범죄. 소아성애자에 가까운. 소아성애자에 가까운. 물론 범죄 나중에 때문에. 우나오리하고 정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만 네. 유진오린이 경로했잖아요. 예. 찰리 그치. 채플린이 43살 땐가 우나오린이 16살 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유진오린이 그냥 자기 딸을 뺏어가 찰리 채플린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경로했다고 하는데 물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그것이 범죄는 아니었습니다만 일반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범죄에 가깝죠. 로만 폴란스키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분분해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래서 로만 폴란스키를 이렇게 선처해달라는 뭐 서명 같은 거 하고 이런 감독들도 굉장히 아니, 욕먹기도 하고.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거의 퍽드업 될 뻔했잖아요. 예. 체포당해가지고 거의 끌려갈 뻔했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끌려가지 않았다 뿐이지. 결국 그 사람을 살려놓은 건 그 사람의 명성인데 명성 없었으면 벌써 감옥에 들어가고도 아이 그럼 남았을 건데. 범죄 인도 협약에 의해서 일찌감치 들어갔다고. 예, 하여튼 그렇네요. 예, 그래서 프로펀도로서 딥레드 혹은 서스페리아 2는 다리오 아르젠토 영화 세계의 집대성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 영화 보면서 이 인간 촬영 정말 잘하는구나 예. 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의외로 못 느끼는데 롱테이크도 상당히 많고요. 카메라가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는 씬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장면을 굉장히 또 잘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르젠토 영화의 고어적인 묘사라든가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되는 색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사실 이 사람이 기본기가 탄탄한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예. 근데 후반기 가면 기본기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죠. 노쇠 현상이라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이제는 그만 찍어도 가령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드팔마 형님은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는데 아르젠토 형님은 이제 그만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탈당 신드롬 이후에 나온 영화들은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A급 스텝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점점 유튜브 슬픈 일이야. 거품이 다 빠져. 그래서 그 다음 작품으로 이제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드디어 1977년도에 예. 다리오 아르젠토를 뭐전 세계 명성을 떨치게 된 영화가 등장하죠. 네. 예. 서스페리아가 나옵니다. 아까 잠깐 오죽하면 이전에 만든 영화가 이 영화의 2라고 소개될 정도로 서스페리아 예. 그거는 예. 이 영화의 스토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배경이 독특하게 독일이에요. 예. 독일의 독일의 유명한 발레 학교에 예. 또 미국인 외국인이 예. 이방인이 소녀, 수지가 도착을 하죠. 음. 도착하자마자 예. 살해 장면을 예. 또 목격을 해요. 정확하게 가면 이제 예.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예. 공항에서 간신히 차를 잡아 타고 깜깜한 시골 외딴 곳에 있는 발레 기숙학교에 도착했는데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데 문은 예, 안 예. 열어주고 그쵸, 예. 저쪽에서 비명소리가 나서 보니까 웬 여자가 도망치고 예. 살 수 없이 딴 사람 집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영화가 시작되죠. 예. 뭐 스토리는 알고 봤더니 이 기숙학교가 마녀 소굴이었다라는 그러니까, 내용이죠. 사실 중요한 분기점인 게 이전의 영화들은 그렇게 초현실적이고 그쵸, 신명적인 설정은 없었어요. 예. 항상 그야말로 범죄 영화예요. 범죄 영화였죠. 스릴러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범인은 사람이었다. 이 모든 일을 빚어낸 것은 다중이나 미쳤거나 원념이 심하거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서스페리아부터 어떤 초현실과 심령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결국 어떤 여성 세계의 미스테리를 확대하다 보니 결국 마녀에까지 이어진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그래서 수 있어요. 이 영화가 마녀 3부작의 첫 번째 영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영화는 임페르노에 가면 아예 마녀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번진 얘기지만은 서양 사회에 있어서 마녀에 대한 어떤 공포 내지는 마녀에 대한 거부감, 특히 기독교적 전통에서 굉장히 예,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페미니스트는 그거를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뭐 기성 뭐 남성 위주의 지배질서의 어떤 박해, 억압으로, 예. 억압으로 해석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도 많이 해석합니다. 왜 그렇게 또 하나 여기서 떠오르는 궁금증. 왜 서양 사회에서는 여성이 뭔가 하려고 하면은 왜 마녀라는 깝대기를 씌워가지고 그렇게 공포의 대상으로 만드는지 몰라. 그렇게 단 동양 사회는 아예 마녀라는 말 자체 불꽃 없이 초장부터 밟았던 건가 동양은? 암탉이면 집안이 망한다도 사실은 아니, 마녀에 그리고 대한 그 종교적 관점이 마녀의 맞지 않을까요? 서양 아니, 동양 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요 그게. 그러니까 동양이 더 잔인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마녀의 동양적 버전은 무당이죠. 근데 무당은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인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우리한테 위해자나 가해자로 느껴지지 않는데 마녀는 위해자나 가해자로 존재한다는 거지. 유일 종교이기 때문에 유일 종교에서 벗어나는 거는 마녀로서의 나쁜 존재인 거고 우리 같이 예. 다신교 다신
적인 사회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그러니까 유일신에서의 마녀는 2단자이기 예. 때문에 배척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자신을 어떤 사회에 대한 공포는 그 사회 안정도와 반비례하거든요. 동양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회죠. 사실 우리 뭐 조선 같은 경우 600년 동안 한 왕조가 유지되고 500년 동안 유지되고 고려도 500년 동안 유지됐었고요. 굉장히 그런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외부에 대한 침입이나 그런 것들이 공포가 그렇게까지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워낙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니까. 반해서 중세 특히 중세 서양 같은 경우는 수시로 기본적으로 항상 전쟁이 벌어지고 수시로 누군가 외부의 위협이 있고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든가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적을 만들어도 적이 있다. 네 눈에 보이는 바로 저적에 대항해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그 얘기하고 내부의 여자를 마녀화시켰다는 거 약간 다른 맥락 같은데. 병자님의 예. 추가해서 얘기하면 마녀가 크게 유행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예. 크게 유행한 시기가 르네상스. 그렇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 그렇죠. 그 다음에 17세기. 다 시대가 전환되는 이 관점들이 다양해지는 관점에서 다시 하나를 집단을 뭉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적을 만들어두고 그 적이 가장 상대하기 좋은 여성들. 예. 바로 이제 제 질문이 그건데 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민족, 이교도 또는 뭐 가로 서양 사람 쪽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도 서양인의 역사의식 속에 깊게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게 훈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훈족의 대습격이라 가지고 이제 로마적인 몰락.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외부 민족이라든가 타인을 한 걸로도 모자랐나? 왜 자기 내부의 여자들까지 악마로 만들었냐는 저 같은 거야. 경우 뭐 이렇게 할 것 같은 게 예.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뭔가 있을 때 외부에 적을 만드는 방식은 북한을 외부적으로 설정할 수는 있지만은 미국을 외부적으로 설정하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 못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외부에 나보다 강한 걸 외부의 적으로 선정해 놓으면은 내가 망할 텐데 그거는 쉽게 설정 못 하거든요. 아니, 예.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약자를 갖다 적으로 선정해야지 권력이 강화되는 형태의 의미가 나올 텐데 그게 마녀다. 외부에 약자가 없다. 그럼 내부에서 만들어내야죠. 아니, 저는 그거보다는 외부의 적을 만든다는 거는 정치적 관점입니다. 정치적 관점인데 당시에 유럽은 알았다. 예, 기독교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이 종교적 관점에서 적을 만든다는 거는 이단이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마녀는 내부 통합을 위해서 만든 적이고 예. 근데 이민족이라든가 이교도는 외부적인 침략에 대해서 만들기 위한 적이고 예. 그러니까 좀 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기에 우리가 저번에 그 캔너셀의 데빌 얘기를 그래요. 했잖아요. 그게 실제 루댕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책도 아주 훌륭한 책 하나 나와 있습니다. 곧 그게 딱 그 30년 전쟁 그 중간 시점인데 요 시기가 지나면 종교의 시대가 끝나거든요. 이 시기에 마녀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만든 다리오 아르젠토 같은 경우 이탈리아 감독이잖아요. 예. 배경은 뭐 독일하고 이제 스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긴 했지만 예. 마녀 사냥이 극성을 부렸던 나라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녀 사냥은 스페인 쪽. 그러니까 스페인 쪽. 예. 아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녀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흑사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원인을 마녀들에게 돌린 거 아니겠어요? 결국 불안정성을 숨기기 위한 도구로. 그래서 루댕에서 그 데빌즈의 배경이 되는 그 마녀라는 게 등장했을 때 그 바로 직전에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이 흑사병이 그렇겠죠. 예. 딱 발생하고 이거는 악마 또는 마녀의 짓이다. 그래서 마녀 사냥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악마 들림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전까지는 공포의 근원을 뭔가 비정상적인 인간, 정신적인 질환을 겪고 있는 인간,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이 하나의 좀 미친 인간에 의해서 비롯됐다라고 했던 아르젠토가 서스페라에서부터 마녀, 뭐 주술 이런 걸 한기 시작하는 거는 물론 이제 자기도 계속 사이코 스릴러 하다 보니까 좀 식상한 것도 있겠고 새로운 소재를 찾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만 이 설정이 관객들한테 보다 이렇게 좀 핍진성 있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판단도 했을 수 있는 거네요. 예. 아르젠토 그리고 입장에서는 그 마녀 보통 영어로 이제 위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위치가 고대 영어에서 나온 말인데 사실 그 위카라고 해서 남성 마녀, 그다음 위체라고 해서 남성 마녀는 위카, 여성 마녀라고 해서 위체. 위체. 이게 두 개가 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라는 말에는 여성 마녀가 아니라 그냥 남성 여성이 같이 결합된 그 마인이네. 그러니까 마인. 그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마녀라고 하면 남성하고 여성이 다 포함이 되는데 대부분의 마녀들은 여성들이 잡혀서 학살이 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이제 폭력의 행위들이 이 약자에게로
향하는 것들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젠다 간 권력 투쟁 속에서 예. 아직도 뭐 권력 투쟁이라고 해서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어쨌든 젠다 간의 그런 그 항쟁 내지는 그 밸런스 찾기 속에서 몇백 년 전까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던 여성들이 그리고 희생물로 당했던 그리고 사람들이 관광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마녀 문화가 우리가 17세기 이후에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없어진 걸로 생각하는데 마녀는 여전히 마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고 아예 종교적 형태로 지금 미국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말이죠. 유럽보다는 미국에 마녀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네. 그래서 심지어 그 1978년에는 칼럼이 하나 나오는데 미군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마녀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런 그러니까 칼럼까지 나왔어요. 우리가 얼핏 미국 하면은 과학과 기술과 합리의 나라인 것 같지만 사실 광신도도 굉장히 많고 미신 숭배자도 많다니까. 하여간 서스페리아로 돌아가면 어쨌든 뭐 마녀를 소재로 한 영화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지알로의 좀 붐이 좀 꺾이면서 그리고 이 영화를 굉장히 국제적으로 만들었거든요. 배우들도 미국인, 이탈리아인, 독일인 데려다가 만들었고 단순히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한정돼 있던 지알로 장르를 보다 벗어난 범세계적인 한 작품을 만들려는 야심이 좀 있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까 파우님이 그 지알로의 전성기가 예. 70년에서 75년이라고 했는데 이 영화가 77년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영광이야 다시 한번. 예,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 이제 지알로의 영광을 좀 묻고 그런 관점에서 나온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새로운 시도가 굉장히 크게 성공했네요. 예. 성공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딥 딥레드. 이게 습관이 한번 헷갈리기 시작하면 계속 헷갈리기 때문에 딥랜드도 훌륭한 작품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만은 이번에 다시 보면서 역시 서스페리아 훌륭하구나. 조명의 사용 과도하지만 여전히 충격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리고 제가 뭐 봤는데 다시 한번 한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처음에 그 희생 당할 때 가슴을 칼로 찌르잖아요. 가슴팍을 칼로 찌르는 거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심장까지 그냥 관통하는 모습을 극해부로 그냥 팍팍 보여준다는 이번에 점에서 다시 보니까 그 장면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심장 펄럭펄럭 물론 다 이제 특수 효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심장 펄떡펄떡거리는 심장에 칼날이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주더란 말이지. 세요.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훌륭합니다. 예. 이 영화가 미술에 얼마나 공을 들였냐면 제가 한번 유심히 영화를 보면서 지켜본 게 있어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창문이 그냥 투명한 창문으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사소한 창문 하나까지 스테인글라스가 다 돼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정도로 미술에 공을 들인 진짜 이 영화입니다. 영화말로 아르젠토 미술의 정점이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물론 좀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의 과다한 조명 이런 건 제가 봤을 땐 분명히 마리오 바바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 서스페리아를 정점으로 제가 봤을 때는 스타일이 영화의 텍스트를 뛰어넘는다는 느낌을 좀 받게 돼요. 저는 그 심장을 찌르는 장면이 충격적이었다면 정말 무서웠던 장면은 도망치던 여학생 하나가 탈출한 줄 알았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철조망 더미석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철조망 가시덤불에 찔러가는 그 장면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게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죽는다는 것도 무섭지만 이 철조망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럴수록 철조망은 더욱더 몸을 파고들어. 그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현실. 저도 그 서스페리아 처음 볼 때 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그 장면이었어요. 무섭기로 따지면 그 장면이 제일 무서워요, 정말. 참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화를 뭐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저희가 아까 마녀의 의미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영화에서 마녀는 말 그대로 그냥 마녀입니다.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의미는 이제 초현실적인 마녀입니다. 80년에 나온 인페르노에 가면 이제 여기서 설정이 나오기 시작해요. 후에가 설명을 다른 작품에서 좀 더 하죠. 그리고 사실 그 마녀 3부작이라고 저기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스페리아가 첫 번째 작품인데 여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1980년도에 그 서스페리아 이후 3년 후에 인페르노라는 두 번째 마녀 영화를 만드는데 그 이후에 십수년 동안 세 번째 영화를 안 만든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공포 영화 팬들이 세 번째 마녀 영화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이 다리오 아르전티 영향을 받은 모 감독님이 영화 한 편을 만들어요. 블랙캣이라고. 그게 사실 블랙캣이라는 이름의 이탈리 공포 영화가 많은데 그 중에 한 편 내용이 뭐냐면 세 번째
이 마녀. 영화를 예. 기다리던 스태프들이 자기들이 직접 영화를 만들어요. 예. 세 번째 마녀 영화를 만드는데 거기서 정말 마녀들이 나온다는 내용의 자발적 환사로 예. 만든 영화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 번째 마녀 영화를 기다렸으면 그런 영화까지 나왔겠냐고. 근데 그런데 나온 결과물은 예. 굉장히 어접하긴 하죠. 예. 2007년에 나왔죠. 세 예. 번째 마녀 눈물의 마녀.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인페르노를 공식적으로 다루기지는 않았지만 네. 어쨌든 그 인페르노하고 피노미나, 그러니까 서스페리아하고 네. 피노미나 사이에 징검다리 같은 역할하는 영화가 인페르노니까는 예. 잠깐이라도 언급을 해야 예. 되지 않겠어요? 인페르노에서 이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서스페리아에 나오는 마녀는 서스페리아는 다른 이제 정보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인페르노에 오면 인페르노에서 서스페리아의 마녀는 한숨의 마녀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서스페리아가 나는 한숨 탄식이라는 건 이게 라틴어. 예. 그래서 서스페리아 처음 어렸을 때는 서스펜스인가?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바로 그 얘기했던 예. 인페르노 영화에 나왔던 세 가지 예. 마녀. 예. 한숨의 마녀, 인페르노에서는 어둠의 마녀, 어둠의 마녀. 예. 어둠의 그다음에 마녀. 그다음에 눈물의 눈물의 마녀. 마녀.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복수의 여신들 보통 뭐 에리니에스라고 예. 하거든요. 복수의 새 여신이기도 예. 하고 뭐 워낙 참 많잖아요. 뭐 그 베르단디 울드 스쿨드 뭐 등등등 예. 그럼 파고님 말씀하시는 그 눈물의 마녀 3편을 스탭들이 만들었다는 건가요? 세 아니, 번째 아니요. 그 영화는 2007년에 나중에 다른 어디서 다시 만들긴 해요. 다시 만들긴 예. 하고. 다시 만드는데 예. 이 영화를 기다리던 모 영화 스태프들이 예. 이 세 번째 영화를 만드는다는 설정하에 공포 영화를 따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세 가지 마녀잖아요. 예. 근데 예. 어머니 3부작이잖아. 예. 예. 엄마가 마녀인가? 예. 그 여기서 그게 인페르노에서 의심된다니까. 인페르노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요. 연금술사가 쓴 텍스트인데 예. 그래요. 이 책 어. 이름이 쓰리 마더스. 쓰리 마더스. 세 명의 엄마. 세 명- 예. 어머니. 인페르노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서스페리아 얘기하다 갑자기 인페르노로 뛰어왔는데 네. 왜냐하면 두 개 관련이 있는 이야기 때문에 네. 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페르노에서는 그 마녀의 기원, 네. 마녀의 목적 등등을 비교적 그렇죠. 예.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화를 예, 통해서 예. 심지어 그렇죠. 캐릭터 특집 얘기를 하고. 근데 예. 설명하니까 재미없더라. 맞아요. 인페르노 좀 예. 떨어져요. 그 마녀들의 역사에 관한 책을 보면 마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마녀들의 주신이 세 명입니다. 이 세 명이 쓰리 메인 마녀가 있다는 예. 얘기죠. 대지의 여신, 달의 여신, 풍요의 여신. 예. 그래서 자연의 신성과 처녀 전사이자 어머니이자 어둠과 재생의 추한 노파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녀면서 동시에 어머니인 겁니다. 좀 얄궂은데 천연메다 동시 어머님 딱 마리아네요. 예.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결국은 중세에 이 형성된 서구의 마녀 개념은 여러 가지가 짬뽕됐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신화에 나오는 에리니에스 이 복수의 여신들 보통 복수의 여신들이라고 안 부르고 이 자비로운 여신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괜히 복수의 여신들을 불렀다가 화를 당할까봐 겁이 나서 이 복수의 여신들이 우라노스의 성기가 잘리면서 나온 피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보다 선배입니다. 그렇게 신화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그런 식의 이야기 구조가 성립된 과정의 이면에는 저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우리가 많이 이제 알기로 아주 옛날에는 원시 사회는 모계 사회에 좀 더 가까웠다. 근데 예. 이제 말하자면은 뭐 채집에서 수렵과 농업으로 가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권력이 남성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모계를 좀 억압하게 되는 모성성을 억압하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오잖아요. 근데 그런 마녀 신화 뭐 이런 거에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서툴게 거칠게 하면은 권력을 뺏기기 두려워하는 남자들의 공포심이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그 자식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는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식의 벌을 이렇게 처벌하는 대상이 결국 어머니, 이 복수 여신들로 구현된 게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제이슨도 야 엄마가 얘기하잖아 똑바로 앉아라고 얘기하니까 제이슨도 꼼짝 못하잖아. 그래서 이 아이스킬로스 그 비극 중에 이 자비로운 여신들이란 비극이 있거든요. 네. 예. 이거 읽어보면 이 복수 여신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지 이제 확 와닿습니다. 이 저기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멘트를 하는 다 여성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 저희가 여성에 대해서 뭐 두려움이라든가 반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거듭 제가 한번 높아심에서 확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수 여신들이 가장 제재를 가하는 가장 큰 대상이 존속살해. 그 다음이 살인. 그러면은 어쨌든 서스페리아에서 시작된 마녀의 세계가 인페르노까지는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마녀가 나와서 다 설명을 하고 시작하니까는 긴장감이나 오히려 재미는 떨어지는. 특히 그 인페르노 엔딩에서 예. 그 여자 배우가 나와가지고 리치처럼 예. 이 모든 거는 바로 나다 뭐 죽음이다 했는데 가장 문제는 말이죠. 그 배우의 이미지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약간 좀 뭐 못생긴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예쁘면서 약간 중성적인 이미지도 있고 근데 이 언니가 연기를 너무 못해. 바로 나다 뭐 나의 정체는 죽음이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대충 들리는 영어로도 대사를 너무 못해. 우리나라 그 재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재연 드라마니까 넘어가긴 하지만 야 저 사람 왜 대사를 저렇게 하지?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좀 확 깼어요. 그래서 아니 아르젠트가 모처럼 미국 가서 영화 찍는데 그래도 배급이 폭스던데 연기 좀 되는 배우를 붙여주지. 어째 저런 배우를 썼을까? 하면서 그 이유 때문에 이 세 번째 마녀 3부작이 늦게 나온 걸 수도 있다. 인페르노는 상당 부분 좀 실망스럽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인페르노를 서스페리아의 자매 작품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뒤에 나온 피노미나가 더 오히려 서스페리아 가까운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스페리아는 사실 실제적으로 제가 제일 처음 봤던 다리오 아르젠토의 영화이고 또 거의 극장에서 본 처음 영화이기 때문에 충격이 크기도 했지만은 그 서스페리아의 공포감의 근원을 본 말이죠. 많이 얘기되는 고블린의 음악, 뭐 그 조명 이런 거 떠나서 제시카 하퍼가 주는 그 존재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쁘죠. 예뻐요 일단 예쁘고 연약하고 여릿여릿하게 여릿여릿하고 사실 그 제가 뭐 특정 인종을 제가 뭐 얘기하는 건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되게 이제 미국 여자들 중에서도 앵글로색선 이쪽이 덕대가 좋은 여자들이 좀 많아요. 어깨 딱 벌어지고 제시카 하퍼는 이름만 봐가지고는 뭐 라틴 계열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서양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그 동양인의 체형에 가까운 여리여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발레인으로 등장하면서 온갖 그 학교에서 벌어지는 그 기괴한 사건의 공포에 이 피해자이자 그 객체로서 나올 때 이입이 되더란 말이죠. 근데 이제 좀 미리 얘기합니다만은 그 자매 작품인 피노메나에 나오는 그 제니퍼 코넬리는 제가 매우 좋아하는 배우입니다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떡대가 있어가지고 제니퍼 코넬리가 당한다라는 게 별로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제니퍼 코넬리가 반격을 할 때 그게 오히려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거기 보면 제시카 하퍼는 딱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샤이닝의 그 저기 여배우였던 셜리 두발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리의 그 시시스파이스의 얘기를 했는데 공포 영화의 3대 연약 여주인공을 얘기하자면은 제시카 하퍼도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리고 서스페리아가 이제 첫 번째 초자연적 존재를 다룬 영화면서 그렇습니다. 여기 고블린 음악이 좀 과잉이었긴 하지만 그 고블린 음악이 굉장히 잘 어울렸거든요. 잘 맞아 떨어졌죠. 마치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영화하고 굉장히 잘 어울렸어.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고블린이라는 그룹을 사실은 다리오 아르젠토 영화를 벗어나서 많이 듣지를 않았어요. 당시에 이제 프로그레시브 락이 60년대 시작을 해가지고 70년대까지 어떤 주류 아닌 주류가 됐던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고블린을 프로그레시브 락이라고 분류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은 이 다리오 아르젠토 영화에서 고블린이 키보드도 쓰고 신디사이드 쓰고 여러 가지 쓰는데 중간에 이렇게 추적 장면 비슷한 게 나오면은 거기 비트가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드럼 비트라든가 그 전자악기에서 나온 비트가 딱 들어가는 순간 감정이 오히려 깨지더라고. 그럴 때는 현악기 위주의 클래식 악기를 이용해 가지고 좀 이렇게 좀 긴박한 느낌을 조성했으면 훨씬 더 쫙 영화에 빠질 텐데 고블린이 그냥 키보드만 가지고 음을 이렇게 동렬 변주하는 식으로 할 때는 좀 빨리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다다다다다 이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음악 이 지알로 영화들의 음악을 제가 좀 그 얘기하시다 당혹스러운다는 게 딱 바로 그 느낌이거든요. 뭐냐면 다다다다가 갑자기 쿵딱쿵딱 가면은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고블린 음악들 저도 따로 이제 음반하고 보는데 음반으로 듣고 그러면 정말 좋아요. 음악들 멋지고 아니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오히려 영화 음악은 그 원래는 이 고블린이라는 그룹 중에 그 클라우디오 시모네티라는 양반이 키보드 연주하는 메인인데요. 그렇죠. 그 양반이 클래식 음악도 정통하고 그래서 음반을 한 거라는데 영화 음악이 아닌 일반 음악 들어보면 락 음악에 가까워요. 그래서 나도 그 얘기야. 음악은 좋은데 밴드의 정체성이 락 밴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까지 영화를 보면 다 이제 그 스피커로 봤었거든. 봤었는데 이
아르젠토 영화를 보면서 예. 도저히 옆집에 미안해서 무선 스피커를 샀지 않습니까? 헤드폰을 헤드셋. 헤드셋을 무선 헤드폰을 샀어요. 진짜 많이 하셨군요 이번 방송을 위해서. 아 그리고 예. 서스페리아 그거 좀 궁금해서 찾아본 게 있는데 그 음식물이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쫙 깔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벌레 참 좋아해. 예. 그래서 찾아봤는데 아 역시 파리 한 마리당 수천 개의 알을 낳는데 이 알이 부화해서 구더기가 되는데 8에서 14시간이면 충분하답니다. 아 그럼 그 장면 세팅하기 위해서 너무 오랜 시간 공허 안 들이고 그냥 파리 몇 개 잡아다 놨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영화에서 그런 식으로 아 리얼리티가 엄청난 구더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예. 리얼리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자료 사진이 그것 때문에 구역질 나올 뻔했는데 예. 사람 시체 구더기가 진짜 그 영화에서처럼 엄청나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 제시카 하퍼가 인터뷰한 거 있어요. 뭐라고 했나요? 머릿속에 구더기를 예. 붙이고 11시간 있어야 되는 곤욕을 당신들은 아시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당시에 저 다이오 아르젠토는 미국 감독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세계적인 명망이 있는 감독이었고 예. 제시카 하퍼는 나이도 젊긴 했지만 사실 뭐 신인급 아니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응? 그 음악 얘기 조금만 더 하면 난 병자가 왜 그 영화를 보면서 음악에 거부감이 드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뭔가요? 북미에서는 공포 영화 이런 등의 영화만 안 쓰거든요. 바로 그 아까 내가 전형적인 스코링을 쓴다라는 예. 거죠. 오히려 음향 효과로서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음악으로만 분위기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좋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좋아할 수 있죠. 취향일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 취향은 예. 도저히 이건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 쪽에 가까워요. 지올라 영화가 다른 영화도 이런 식의 음악을 많이 쓰나요? 지알로 영화의 음악들 보면은 대부분 예. 이런 식의 이런 어떻게 식으로 보면 예. 조금 정박하게 들릴 수도 있는 자극적이고 업템포의 업템포의 그런 음악들 많이 써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제가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이번에 그 다이오한테 영화를 쭉 보면 제가 느낀 게 그거거든요. 아 나는 원래 지알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했었구나라는 걸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주로 음악 때문에 예, 예. 그리고 70년대 이 프로그레시브하게 양대 산맥이 영국이랑 이탈리아거든요. 그렇죠. 예. 뉴트롤스나 예. 오산나 이런 애들 전부 다 있었는데 거기는 이런 음악이 익숙한 거야. 그래 예. 뉴트론스야말로 더울 때리지 들어보면은 그리고 이 영화야말로 오히려 파시즘의 흔적을 듣기가 굉장히 쉬운 게 그렇죠. 예. 딱 지도자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지도자가 있고 그다음 밑에 감시자가 예. 있고 감시자 있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여기서 조금만 모나게 행동하면 바로 처벌당하고. 예. 그래서 내가 사실 이건 확인할 수 없는 의문인데 왜 발레 학교를 이탈리아가 아닌 굳이 독일로 설정했을까? 그리고 주인공들은 여기를 졸업한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에 뭐 또 상급 학교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발레하면 일단 뭐 러시아인데 물론 이 영화를 찍을 당시에 구소련권이래 가지고 촬영이 여의치가 않아서 못 가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아니라면 굳이 독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니 발레만 놓고 본 말이죠. 사실은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네, 이탈리아가 독일보다 발레 강국입니다. 예. 근데 굳이 독일의 발레 학교를 설정을 했을까? 요거 조금 냄새가 나는 부분이 왜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독일에도 영화 팔고 싶었고 이탈리아도 영화 팔고 싶었고 미국에도 영화 팔고 싶었고 물론 그럴 그렇지 수 있어요. 않을까요? 예. 범 예. 글로벌한 프로젝트 영화를 팔아먹기 위해서 예. 마치 사람들이 오로지 마포대교와 세빛둥둥섬이 나온다는 이유로 어벤져스를 보러 갔듯이 예, 그러니까. 거기 나온 마포대교 주변은 연락 꿀꿀하게 찍어놨더만 보니까 예. 어쨌든 독일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독일 관계를 유혹하게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저만의 해석입니다만 사실 그 광장 장면에서 예, 맹인이 이렇게 개에 물려주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예. 사실은 거기에 그 독일의 상징인 그 독수리 예. 그거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카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찍는 카트도 감독에 따라서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르젠토가 서스페라를 찍을 때 특히 그렇게 인서트로 빡 들어가는 빅클로즈업을 아무 생각 없이 넣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구 독일 제국의 나치 상징이 아닌 예. 구 독일 제국의 상징인 그 독수리 조상을 그렇게 독수리 조상, 그러니까 조각상이라는 뜻입니다. 예. 클로즈업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요거 뭔가 좀 풍자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다리오 아르젠토 영화에서 그런 역사적 배경을 좀 찾아보려고 광장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광장들 다 검색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스페리아 로케이션 뭐 이런 거 뭐 가든 막 이렇게 검색해서 해봤는데 어딘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잘. 그 저는 그것들이 어떤 정치적 좀 메타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굳이 그렇게 들긴 해요. 인서트를 예. 넣었다는 점에서 왠지 무슨 역사적인 건물이거나 혹은 무슨 국회의사당은 아닐까 같은 생각도 좀 했었고. 아 그리고 아까 여기 이 영화에서는 마녀에 대한 배경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얘기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녀 이게- 이름도 나오고 헬레나 그쵸. 마르코스라서 그리스 마녀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신화에서 가져왔다는 걸 그냥 그대로 박사 같은 사람이 설명을 하잖아요. 네.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근데 이 영화 계속 만화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영화 그냥 보시는 분은 이게 사실은 마녀를 다룬 얘기라고 보기는 거의 그냥 지알로 영화인데 그 지알로 살해를 하는 범인이 알고 보니까 마녀였다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 예. 그게 맞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딱 보고 마녀의 존재도 완전히 잊어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나중에 밝혀지는 범인이 예. 마녀든 그냥 사이코이든 그렇죠. 크게 예. 상관은 없다라는 아무 거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화가 다른 점은 마녀들을 다루긴 하는데 예. 마녀들이 지알로 스타일로 살인을 하죠. 예. 그리고 예. 다시 그 정치적 관점으로 들어와서 임페르노에 상당히 인상적인 대사가 있거든요. 예. 그 대사가 딱 쓰리 마더스라는 책을 예. 이렇게 계속 찾으려고 하니까 그 책방 주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 예. 그래 책에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지. 하지만 정말 미스테리한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는 바로 우리의 삶이야. 의미심장하네. 그래도 저 다리오 형님이 내 영화 쌈마이 아니야라는 걸 하기 위해서 가끔가다 대사 하나씩 꽈주시는구나. 그 임페르노는 저도 굉장히 오래전에 봤는데 병자는 기억할 거예요. 우리 옛날에 상영회 때 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자막 작업을 해서 상영회를 했었던 예, 맞아요. 자랑스러운 역사가 그때만 해도 예. 서스페리아의 속편이면 이거 굉장히 위대한 영화일 거야 예, 이러고 예. 우리 또 경향신문 정모 기자님이 예. 강력히 주장해서 자막 작업했더니 영화가 생각보다 거지 같았다. 아니, 이거 다시 보니까 저는 괜찮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봤는데 의외로 나쁘지 저는 뭐 않았어요. 서스페리아에 예.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아 생각해요. 맞죠. 서스페라 예. 떨어질 밖에 없고 아까 얘기했던 엔딩에 그 마녀 분장하신 분은 나는 웃겨서 본인은 심각하다고 연기하는데 너무 웃겨서 그랬을 뿐이지. 그리고 이 임페르노에서 이탈리아 여배우로 나오는 이제 사라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여배우 종려시 닮아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심이 마구마구 작용하는군요. 그리고 서스페리아는 영화의 가장 큰 단점으로 손꼽히는 건 결말이에요. 결말. 네. 예, 그렇죠. 굉장히 허무하다. 근데 그 상황에서 여주인공이 마녀들을 다 응징하거나 때려 부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초현실적 파워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서 결말은 도망치는 걸 수밖에 없어요. 도망치는데 그쵸, 예. 불타오르는 건물을 보면서 제시카 아빠의 그 묘한 표정. 아싸! 이런 표정 좀 깼어요 저는. 아싸라기보다는 막 이렇게 통쾌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슬픔과 우울분과 분노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다시 보니까는 역시 또 이게 또 제작자의 버릇인지 모르겠는데 풀샷에서 창면에 일렁얼리는 불길은 불 아닙니다. 예. 조명 효과고 생으로 건물 태울 수는 없었을 테니까. 그다음에 불길은 클로즈업 카트에서만 예, 예. 실제 불길이 나옵니다. 예. 저는 그 궁금해요. 실제 건물을 오픈을 해가지고 로케이션에서 빌려서 찍었을지 아니면 전체 세트를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러겠죠. 전체 일부 세트도 짓고 실내 장면 일부 세트를 짓고 건물 자체는 있는 건물을 아마 빌려서 찍었을 거예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영화를 보다 보면 요거는 진짜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예. 또 나머지 절반들의 씬들은 보면 세트구나. 그렇죠. 예. 근데 이 영화를 보시는 분 중에서 가령 그 서스펠에 나오는 건물이 보면은 지나치게 빨갛거나 지나치게 장식적으로 돼 있거나 하면서 뭐 저런 건물이 어딨어 저 영화적으로 만든 거겠지 근데 사실 유럽에 대해서 조금 인터넷 검색해 보신 말이죠. 그런 짓들이 있습니다. 희한한 건물. 희한한 거 보니까 전체를 빨갛게 칠한 우리가 볼 때 진짜 야 꿈자리 사납다 야 귀신 나오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장식한 집이 꽤 많고 실제 그 영화를 찍었을 때 그 건물이 그랬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물에다 이렇게 도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물 실제로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서스페리아에서 다리오 아르젠토의 어떤 진짜 예술적 야심이 대단하다고 좀 느낀 게 그 꽃 나오잖아요. 그 꽃 찾는 거. 아이리스. 그거 로즈보드 연상시키지 않으세요? 시민케인에서. 그렇게 볼 수. 저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저는. 예. 아이리스라는 키워드 가지고 아이리스, 이제 예. 탐문해 나가는 과정이 하긴 뭐 아르젠트가 당시 영화만 때 우리만큼 영화 안 봤겠어. 그리고 많이 봤겠죠. 저 다리오 아르젠토 영화 보면 결말 굉장히 조금 뜬금없이 좀 끝나요. 그냥 이렇게 폼 내지 않고 끝나는데 이게 사실 유럽 영화의 전통 가운데 그런 결말을
좀 주도하는 영화들도 있긴 하거든요. 저는 그런 영화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앞에 영화들은 사건이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예, 예. 범인이 잡히고 알고 보니까 범인은 이 사람이었다. 근데 서스페리아는 그게 좀 애매하게 끝나는 감이 좀 있죠. 그래서 범인이 밝혀졌고 범인이 초전적인 현상이니까 아까 말씀 것처럼 그리고 잡힐 그 수는 없고 아이리스 그 부분은 이제 영화 초반에서 입 모양만 나올 때 네. 그건 나중에 텐데블에서 똑같이 똑같이. 써먹습니다. 예, 그렇죠. 음. 사실은 서스페리아를 이렇게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중후반부 영화들은 자기 복제가 굉장히 강해요. 예. 애석하게도 서스페리아라는 절정기를 지나가면서부터 다리오 아르젠테의 하강 국면이 시작된다라는 사실 건가요? 바로 딱 그 이후엔 임페르노의 엔딩도 보면 똑같이 건물에 불타고 있고 똑같이 사람 나와서 뒤돌아보고 있는데 그냥 다만 성별만 남성에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뀌었다. 사실 그 정도 차이밖에 또 못 느끼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남동생이 나와서 그러니까 다 안 무섭잖아. 예, 예, 그치. 헛성 기른 놈이 나와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예. 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심과 어떤 재능이 정점에 올랐다가 그 뒤부터는 하강 곡선을 그린다는 느낌을 좀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저한테 베스트 작품 역시 서스페리아입니다. 그냥 그게 서스페리아가 정점에 정점에 있는 건 맞죠. 예, 정점에 있는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예. 객관적으로 보면은 알레한드로 호드롭스키 영화 중에서 엘터퍼가 제일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 작품 좋다 생각해요. 근데 여전히 저한테는 산타 상그레가 왜냐면 처음 봤던 영화가 산타 상그레였기 때문에 역시.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서 산타 상그레는 정서적 울림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 그 영화 보고 나서 거의 몸살을 겪은 듯한 굿판에 갔다 오면 이렇게 뭐 귀신이 핥히고 간다 그래갖고 약간 몸살을 겪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마임으로 표현하는 장면들. 그러니까. 정말 이 끝내주죠. 마지막에 이 비둘기 예. 하는 거. 와. 마찬가지로 피터 그린의 영화 중에서는 유리사 도둑이 나한테는 최고의 작품이고 예. 그러니까는 아르젠토 영화 중에서는 역시 다시 봐도 서스페리아가 최고의 작품이었어요. 그 서스페리아는 이번에 보면서 정말 미술이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예. 그 아이리스 나오는 장면에서 그 벽화 죽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필름으로 볼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필름으로 보십시오. 정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모니터의 성능이 개선됐다 할지라도 네. 필름의 색깔을 보여주는 한계가 있고 근데 그 조명을 보면 말이죠. 닥두님. 약간 한국의 다른 감독님 영화 생각이 예. 안 납니까? 바로 김기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서스페리아 극단적으로 바뀌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 조명. 예, 특히나 육식 동물에서는 거의 그냥 마치 1대1로 따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오히려 사실 김기영 감독님의 그런 색깔들이 마리오 바바에서 저는 따왔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럴 수도 네. 있겠어요. 네, 마리오 바바가 이런 좀 촌스러운 원색 조명이 거의 오리지널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마리오 바바가 김기영 감독님 영화를 보고 따오진 않았겠죠. 예. 이거는 아무튼 이탈리아에서 온 거군요. 그렇다고 우리가 김기영 감독의 작품을 폄하했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영향력이 보였어도 김기영 감독의 작품 그 자체로서 훌륭한 완성도를 지니고 있거든요. 영향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닌 게 서로 간의 현대 과장들 중에서도 아니 그렇게 따지면 거듭 얘기하지만 아니 드팔만은 코폴라 아니 히치콕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코폴라를 폄하하는 게 아니듯이 분명히 육식동물에서 마리오 바바라고요. 다리오 아르젠트가 아니고 예. 어쨌든 그 영향력이 분명히 보인다는 건 맞습니다. 뭐가 됐든 이탈리아에서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칼라의 나라고 패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다리오 아르젠토 영화 보면 병자가 혹시 예. 병자처럼 이렇게 영화의 지알로 영화나 다리오 예. 아르젠토 영화 재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은 예. 색감 굉장히 촌스럽다고 느끼실 거예요. 저 촌스럽다고 느끼고 근데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필름에 있어요. 필름. 그러니까 아마 우리 스탠리 형님 잘 아실 거예요. 그 코닥 5247이라고 예. 이게 이 필름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현상을 하면서 콘트라스트가 강해져가지고 빨간색이 그냥 빨갛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시뻘겋게 나오는 빨갛게 나와요. 말 그대로 딥레드. 딥레드 그런 색깔의 필름을 데이비 크로넨버가 즐겼었고 예. 다리오 아르젠토가 그 필름을 굉장히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촌스러울 정도로 원색을 강조를 한 거죠. 그거를 우리가 오늘날 모니터로 볼 때는 이게 그 빨간색 맞아? 할 정도로 색이 네. 약간 왜곡되게 예. 나오고 그런데 저는 데이비 크로넨버그 작품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특히 서스페라 비디오판에서는 색이 완전히 예.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 비디오판으로는 못 보죠. 전혀 다른 영화를 본 격이 가능한 한 1080이나 720 파일로 보시길 바라고요. 가능하면 4K 나온다면 4K는 웬만한 컴퓨터로 안 돌아가던데 그 못지않게 저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 필름 시장을 물론 이제 원판 내가는 당시에 코닥으로 찍었다 할지라도 그 필름 프린트 상영 프린트는 미국은 코닥이 거의 점유하고 있었고 예. 일본은 후지필름이 점유하고 있었고 유럽은 아그파 필름이
영화 프린트 예,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요게 또 색깔이 좀 묘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코닥 필름을 예. 악어파로 찍었어도 거기서 또 한번 색채의 변형이 일어나서 물론 서스페리아의 프린트가 전부 악어파인지 코닥인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유럽에서 상영한 버전은 악어파일 가능성도 높아요. 현상에서 한 프린트가 현상 예. 프린트는 예. 예. 왜냐하면 제가 그걸 왜 하냐면은 나름대로 야심작인 저희 첫 영화 테마록을 준비할 때 바로 그 코닥으로 찍고 예. 그때마다 아그파 대리점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예. 상영 시설이 좋은 예. 서울 시내 중심 극장가와 좋은 이 상영 시설에 있던 거는 아그파 프린트로 그때 예, 우리가 가령 제가 테마록에 프린트를 총 50벌을 떴으면은 10벌만 아그파 프린트로 좀 더 비쌌어요 가격도. 예. 나머지는 코닥 프린트로 떴거든요. 예. 그 이유가 어떤 색감 때문에 있었는데 아마 그런 저 아르젠트 영화의 어떤 독특한 색감에는 그런 저 필름의 특성도 있었을 거라는 거 저는 추론합니다. 예. 어쨌든 뭐 서스페리아는 예. 보셔야죠. 예. 봐야 됩니다. 서스페리아를 아직 안 보신 공포 영화 팬이 그러니까 있으시다면 저도 지알로 그렇게 뭐 반성하세요. 별로 재미없다라고 취향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서스페리아는 봐야 됩니다. 예. 회개해야 됩니다. 예. 안 봤으면. 이 정도는 봐주시는 게 좋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몇몇 작품이 있긴 있어요. 예. 뭐 80년도에 한국에서 섀도우로 개봉한 알려진, 예. 테네브레. 테네브레. 예. 예. 테네브레 어둠이라는 뜻이죠. 테네브레도 굉장히 이제 독특한 작품이 결말이 좀 독특해요. 그리고 예. 이 영화에서 드디어 남성 살인마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그리고 이중 살인이 발생하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그 나오죠.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영화에서 그 가장 인상적인 고어신이 나오죠. 그렇죠. 팔을 도끼로 자른 다음에 그 잘린 팔에서 나오는 피로 벽에 도배하기. 예. 네. 이 섀도우는 정작 우리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영화를 본 사람보다 포스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예, 그쵸. 인상적인 예. 포스터. 예. 그 찢어진 티셔츠 예, 예. 사이로 보이는 눈. 그 눈과 예, 그 뒤에 위에서 그 피 흘리는 그 그렇죠. 예. 피 누워 있는 여성분이 있고 예. 테네브레 국내에서 섀도우로 알려진 작품은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진 않지만 걸작입니다. 예. 그래서 꼭 한번 보셔야 될 작품이죠. 영화 꽤 볼만합니다. 그리고 일단 살인마에 대한 아이디어가 그렇죠. 꽤 괜찮습니다. 예. 테네브레는 다시 이제 전형적인 지알로풍으로 좀 돌아간 영화죠. 지알로죠 이거는. 예. 뭐 지알로 풍이라고 하는 지알로입니다 그냥. 예. 그래서 지알로 영화로 따졌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딥레드, 프롬포터 로스와 함께 예. 그 손꼽히는 다리오 아르젠토의 지알로 걸작으로 손꼽히는 영화죠. 예. 테네브레 아이디어가 굉장히 독특한 게 처음에 등장하는 살인마가 소설의 살인을 카피한 카피캣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소설의 카피캣이 아니라 진짜 살인마의 카피캣으로 돌아간다는 거. 예. 예. 테네브레는 굉장히 독특해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이후에 이제 1985년도작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마지막 영화네요. 네. 페노미나. 뭐 서스페리아와 함께 국내에서 가장 네. 잘 알려진 다리오 아르젠토 그렇죠. 영화고 예. 심지어 TV에서 방영까지 했었습니다. 예. 거의 곤충 과학 다큐멘터리라고나 할까. 네. 그렇죠. 예. 아니 설정은 독특해요. 예. 곤충과 교감하는 능력을 가진 그치, 소녀. 예. 예. 독특합니다. 역시 근데 여기도 이방인이죠. 그렇죠. 또 여기 또 배경이 또 스위스네요. 예. 참 좋아해. 그리고 유명한 영화 배우의 딸 제니퍼 코넬리가 그렇죠. 예. 뉴욕에서 이 스위스로 오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기숙사에 이 제니퍼 코넬리가 오게 돼요. 그러면서부터 또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되는데 네. 사실상 스토리는 서스페리아의 마이너 같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요. 예. 거기에 또 초자연적 현상. 예. 여기서는 마녀가 등장하진 않지만 제니퍼 코넬리가 예. 곤충과 교감하는 네. 능력을 예. 가지고 예. 있죠. 제가 이 영화 때문에 정말 보기 싫은 책을 봤는데 살인의 현장이라고 예. 브라이언 이니스라는 작가 쓴 여기 도감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전부 다 시체에 관련. 시체 사진을 아이고. 찍은. 네. 예. 그래서 영화 보면 결국 8.15를 통해서 살인자를 추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여기 곤충학 부분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초에 사람이 죽으면 숨이 딱 떨어지면 오는 게 파림. 파리가 제일 빨리 오고 그 다음에 딱정벌레, 그 다음에 기생말벌, 그리고 진드기, 쥐며느리, 나방 순으로 벌레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시체들이 그러니까 벌레들이 시체를 파먹어서 자기의 영양분을 취하려고. 예, 이게 각자 입맛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벌레들이 오기 때문에 그 벌레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사망 시간이나 뭐 정확한 시간부터 해서 몇 회가 지나는 시체인지까지도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답니다. 갔더니 거기는 8회하고 9회밖에 없다. 그러면 네. 이 사람은 죽으려면 안 된 거다. 네. 그게 바로 우리 CSI의 그 존 그리썸 반장님 그리썸 반장님 항상 네. 말씀하시는 곤충학 박 네. 따라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미라에 가까운 시체로 남았을 때는 오는 게 이제 진드기하고 가죽을 먹으러 딱정벌레가 오고 마지막으로 그 나방과 거미 딱정벌레가 와서 뼈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끔찍하지만 과학적인 사실 아닙니까? 예. 그 유병원 때는 어떤 곤충이 왔었나요?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알았어도 네. 뭔가. 예. 근데 이 곤충학에서는 단지 곤충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기후에 따라서 또 이것들이 또 많이 바뀐대. 기후, 토양 예. 뭐 등등. 그래서 그리썸 반장님이 예. 초창기에 항상 예. 곤충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예.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아 근데 이 책 사진들 너무 끔찍해. 예. 어쨌든 간에 피노메나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영화이라고 볼 수도 있군요. 예. 저한테 피노메나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니퍼 코넬리의 코넬리, 영화인데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에서 처음 봤던 그 소녀 그 창고에서 구멍을 뚫고 쳐다봤을 때 관음증의 대상이었던 그 발레 그때는 더 어렸을 거예요. 예. 제니퍼 코넬리 예. 66년생이고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가 개봉한 게 83년인가 4년인가 하니까는 아마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찍을 때는 14살, 예. 15살 정도였을 거고 이 피노미나를 찍을 때는 그래도 한 17, 18 정도 됐을 테니까 좀 더 이제 성장한 다음인데 제가 이제 대학생 당시에 그 무참하게 잘린 최초 개봉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를 명복장에서 보면서 알다시피 영화의 오리지널은 4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참 개봉판은 2시간 반이었단 말이죠. 근데도 그때도 어쨌든 영화는 좋았어요. 영화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들어보는 그 발랄한 소녀 모습 쟤 뭐야? 그때도 물론 저도 이제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고생 나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여중생 나이 또래의 소녀를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라는 윤리적 의식이 나를 억압하면서도 계속 보게 만드는 더 중요한 건 제니퍼 코넬리가 그걸 알면서도 은근슬쩍 즐기잖아요. 그렇죠. 보여주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쟤 뭐지? 이러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자료도 없던 시절에 찌라시 열심히 뒤져가면서 그 소녀 이름이 제니퍼 코넬리라는 걸 알고 나서 피노미나니 했을 때 저는 불문곡지가고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뭐 벌레가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제니퍼 코넬리가 나온다는 거 저 사람하고 더불어서 그 토비포의 영화 있잖아요. 라이프 포스에 나왔던 마틸다 메이와 제니퍼 코넬리는 2대 미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저 서양 사람이면서 흑발에 네. 그러니까 올리비아세가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서양인의 이목구비를 가졌으면서도 흑발에다가 갈색 눈에서 이렇게 동양인의 느낌이 났다는 거잖아요. 제니퍼 코넬리하고 마틸다 메이가 딱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특히 제니퍼 코넬리가 일본에서 인기가 엄청났어요. 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기억하실 때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뭐 PBK치 소피 마르스는 안 나와도 제니퍼 코넬리는 일본 스크린 로드쇼에 엄청 나왔었어요. 지금 제가 제니퍼 코넬리 하니까는 저기 영한 이 방송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노아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노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무슨 러셀이야? 러셀 크로우의 부인으로 나왔던 바로 그 배우가 제니퍼 코넬리 되시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쨌든 제니퍼 코넬리의 젊었을 때 매력이 풋풋하게 살아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노메나에서 이 여성 주인공이 소녀가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남대로 가해자로서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잖아요. 네. 자기의 능력도 활용하고 그런 의미에서 서스페렌스의 제시카 하퍼 같은 일방적인 피해자보다는 어떤 문제 해결자로 나섰을 때 상당히 좀 말이 되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떡대가 좋아서 그리고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해결 과정에 스며들다 보니까 얼굴에 왠지 이렇게 짜증나는 듯한 표정이 그러니까 너희들 다 죽었어 뭐 이런 느낌이 좀 나오고 근데 전 이번에 페노미나 다시 보니까 만듦새 확실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편집도 그냥 뚝뚝뚝 끊겨.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이건 뭐지? 그러고 그냥 갑자기 그냥 또 진행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부터도 예전에 봤을 때도 영화 보면서 저는 굉장히 늦게 봤거든요, 이 영화를. 그냥 늦게 나중에 이제 거의 나이 먹고 예, 확실하게 나이 꽤 먹고 사리 분별을 할 때 이제 보고 봤는데 그때 보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런 영화를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허술하긴 하지. 이렇게까지 막 칭송한 영화지 이게 왜 그렇지 하면서 연기도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영화를 보는 눈을 굉장히 의심했던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제니퍼 코넬리의 연기를 지금 다시 보면은 예.
전형적인 아역 연기. 그러니까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에서는 대사가 없었거든요. 네. 아주 간단한 예, 예. 대사밖에 없었고 이미지와 느낌으로 연기를 했다면은 이 피노미나에서는 계속 발성을 하면서 자기의 감정과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아역 연기 티가 나요. 요즘 제니퍼 커넬리 하면 떠오르는 아이가 그 여배우가 예. 클로이 모레츠인데 예. 클로이 모레츠는 똑같이 아역으로 출발했어도 그런 발음이라든가 딕션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물론 클로이 모레츠 떡대는 제니퍼 커넬리 못지않고 얼마 전에 저 SNL에 잠깐 그 제호친공 홍보를 한국에 와가지고 네. SNL 출연하지 않았어요. 야 한복을 입었는데 야 한복이 참 그 떡대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제니퍼 커넬리도 그 얼굴만은 동양인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확실히 예. 제니퍼 코넬리가 발성을 안 할 때는 어느 정도 연기가 되는데 말을 하면 몸이 딱 굳어버립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물론 지금의 제니퍼 커넬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나이가 50인데 지금의 제니퍼 커넬리는. 근데 음악만 따지고 보자면 저는 고블린 사운드 트랙 중에 페노미나가 최고예요. 저는. 과잉이 없죠. 과잉이 좀 있긴 있는데 덜 하지 않아요? 그 다른 영화보다? 있잖아요. 여자도 왜 그 소프라노 같은 여자가 나와서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음악 자체는 저는 이 페노미나가 제일 좋아요. 아 근데 우리 참 페노미나 줄거리 소개 안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페노미나 뭐 살인 사건에 연루돼서 제니퍼 코넬리가 곤충하고 교감하면서 살인 사건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본다는 뭐 범인을 막 다트리게 돼요. 제니퍼 커넬리가 오기 전에 스위스의 어느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직접적인 해결은 침팬지가 하죠. 침팬지가 그 얘기를 해야 맞죠. 되겠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이게 영화 결말도 좀 뜬금없어요. 근데 저는 침팬지 연기 놀라웠습니다. 요번에 그 아카데미상에서 곰한테 연기상을 줘야 되느냐. 예. 근데 곰은 CGI 아니겠어요? CGI 그치, 아니겠어요? CGI 근데 그치. 이 침팬지는 예. 진짜 침팬지거든요. 물론 예. 그 사육사가 침팬지를 적당히 이제 가이드를 했을 테고 카트 속임이라든가 실제 맥락하고 다른 카트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침팬지가 연기하는 것처럼 만들었을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팬지 연기 훌륭했어요. 저는 나무주연상을 침팬지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옛날에 봤을 때는 굉장히 뜬금없었는데 예. 다시 보니까 당연히 침팬지가 복수를 해야겠더라고요. 더군다나 놀라운 거는 이 다리 아르젠토 형님이 참 대담하거나 뻔뻔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침팬지한테 살인을 시키냐고. 면도칼을 가지고 막 복수를 침팬지가 휘두르면서 물론 이제 그 자세히 보면은 침팬지가 깨끗거리는 카트하고 침팬지가 면도칼을 휘두르는 그렇죠. 카트하고 카트가 달라요. 예. 타이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침팬지가 면도칼로 사람을 죽이진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설정을 도입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파격적이고 전 놀랍더라고요. 참고로 아직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침팬지가 범인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울컥하지 않습니까? 침팬지가 뭔가를 해주는 그 순간에 그리고 울컥해요. 침팬지가 나타나는 씬이 다른 거에서 어떤 데우스 엑스 마키나나 뭐 그런 식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미리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네. 그 이유를 만들어놨으니까. 아니 정서와 갈등의 복선이 있기 때문에 침팬지의 그런 행동을 옳다고 할 수는 없어도 그 희생당했던 박사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내가 저승에는 박사라면은 고맙다.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스토리 부분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괴물 자식을 숨기려는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그렇지. 공포의 여대성 기숙사하고 내용 똑같은데. 어떤 게 먼저 나왔죠? 예? 어떤 게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를 연도를 정확히 공포의 여대생 기숙사? 하우스 온 소소리터로인가 그래요. 공포의 여대생 기숙사도 소로리터로. 예, 원작이 그것도 제 기억에는 그 사감이 그 괴물 같은 아이 숨기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설정은 내용이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아니 다른 영화 뭐 네. 저기 그 종종 제가 말씀드렸던 바스켓 케이스 같은 경우는 괴물 같은 아이가 아니라 형제를 숨기려고 하는 걸로 했지만은 더 사우스온 소서리 로우 그거 말씀하신 거죠? 공포의 여대생 여대생 기숙사. 기숙사. 여대생 기숙사라고 나왔는데 요게 1983년이네요. 그래. 조금 먼저 나왔네요. 예. 피노미나보다 조금 먼저 나왔구나. 바스켓 케이스는 아마 85년도에 나왔을 겁니다. 그 정도 좀 나왔어요. 페노미나가 85년.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영화는 하여튼 국내에서는 서스페리아와 함께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실제 다리오 아르젠토 필모에서 보면 조금 이제 떨어지는 작품입니다. 흥행도 꽤 나쁘지 않게 됐던 걸로 기억하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자 서스페리아가 그렇게 흥행이 잘 되고 피노미나도 괜찮았으면은 제가 수입업자라면은 초기작을 더 발굴에다가
뭐 제목은 속이면 되잖아. 예. 어? 예. 뒤에 나왔어도 앞에 나왔다고 또 앞에 나왔어 뒤에 나왔다고 뭐 그렇죠. 2든 뭐 3든 했는데 서스페리아 2도 나와. 서스페리아 2도 있는데. 그러니까 서스페리아 3라고 했어도 할 만한 영화들 앞에 수정 기타를 세라든가 있는데 왜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나마 서스페리아나 피나미나는 조금 카트를 잘라내면은 당시의 한국의 심의 수준을 아슬아슬하게라도 통과할 만한 수준이었고 앞에 영화는 지금이니까 우리가 보고 이렇게 방송에서 떠들지 당시 한국의 이 검열 체계를 통과하기 힘들었던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딥레드 같은 경우는 지금 봐도 좀 끔찍한 면이 좀 있어요. 묘사도 끔찍하고 설정도 예. 끔찍하고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끝내주죠. 그리고 딥레더 같은 경우는 설정 때문에라도 예. 그 엄마가 수익을 예. 못했을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예의주국과 삼강오륜의 국가에서 이렇게 어머니를 묘사한다든가 그거 아니거든. 그리고 분명히 서스페리아가 흥행하고 일본에 서스페리아 2로 개봉했을 때 한국 업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아마 그랬는데 예. 심의가 안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그 서스페리아 2로 개봉했다라는 것도 서스페리아가 되고 나서 나중에 뒤늦게 발견하고 와서 나중에 개봉했기 때문에 서스페리아 2를 하지 않았을 겁니까?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한국 업자가 아무리 서스페리아 2를 갖고 오려고 하더라도 아마 수입 반려가 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 그리고 같아요. 이 딥레드가 75년 작품인데 시대를 놓고 딱 보면 당시 영화들보다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아 세련됐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세. 세련됐어요. 예. 묘사도 세. 그 딥레드 같은 경우는 나는 여러 가지 또 오늘 우리가 얘기할 아리전트의 그 세계 중에 하나는 어떻게 다양한 방법과 도구로 사람을 죽인다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끓는 물에 튀겨주는 것도 나오잖아. 그 끓는 물 얼굴에 예, 부어가지고 이거를 붓는 게 아니라 물 끓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욕조에 뜨거운 물 틀어도 거기다 집어넣고 절대 저는 그런 살인을 미워하거나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영화적 표현 방법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창의적이야. 그 땡땡 그 뜨거운 물에 부은 얼굴. 놀라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 그 사실 저 예전에 저 영화 동호회 시절에 공포 영화 추천해달라는 사람들한테 이탈리아 공포 영화는 가급적 추천을 좀 안 해줬어요. 예. 왜 그러죠? 다리오 아르젠토 영화도 그렇고 뭐 루치오 풀치 이런 것들 지알로 장르나 좀비 영화들 추천 안 해준 이유가 취향을 극단적으로 탈 거예요. 일단 화면이 좀 촌스럽고 더러워. 그렇죠. 헐리우드 공포 영화들에서 비해 더러운 거 사실 더러운 건 맞아. 색감도 촌스럽고.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지알로 영화를 한번 좀 체계적으로 봐야겠다 해서 그냥 막 기억도 안 나는 이탈리아 지알로라면 한번 다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묘한 진짜 매력이 있더라고요. 당신도 정상적인 얘기는 아니야. 닥터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지알로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설명하기 힘든 진짜 광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추리소설에서 많이 보는 화자가 범인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화자가 또 피해자야 사실 알고 봤더니 그러면서 자기가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범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왜 이탈리아에서 이런 영화가 나왔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대적 흐름이 맞물린 게 있지 않았나. 그냥 억압됐던 그 파시즘에서 억압됐던 그런 욕구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폭발하면 생기는 현상들 같은 것들이 있긴 하죠.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시대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이탈리아 영화는 어떤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이라는 아주 큰 물결이 있잖아요. 이런 전통이 쌓이고 또 거기에 그 파시즘에 억압돼 있는 것들 이런 거에서 완전히 돌연변이처럼 튀어나온 거죠. 폭발을 해버린 거죠. 감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서 지알로 영화들이 매력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확실히 헐리우드 영화들에 비해서 좀 접근하기는 좀 힘들어요. 접근하기 힘들고 좀 과잉이라고 느껴지거나 촌스럽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거는 맞는데 아까 우리가 참 가당치 않게 이탈리아의 정치 시스템을 살짝 비웃었습니다마는 주제를 모르고 그러나 이것저것 떠나서 이탈리아가 예술의 나라고 창의성의 나라인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우지만 몇 년 전에 그 이탈리아 여행을 갔을 때 길거리에 사람들이 특히 피렌체 같은 경우는 어쩌면 저렇게 옷을 잘 입는지 미국 같은 데 가서 옷 잘 입는 사람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피렌체는 심지어 길거리 저희 옆에 있던 아들에서 아빠 저 신부님 좀 봐 멋있어 딱 봤는데 젊은 신부님이었는데 강동원이었어요. 지금은 검은 사제가 나왔으니까 강동원이 사제복 입은 느낌이 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 사제복을 입은 젊고 멋있는 신부가 선글라스를 딱 끼고 오는데 모델 아니야? 할 정도로 그 아름다움과 미적 감각에 대해서는 사실 이탈리아를 따라갈 나라가 없죠. TV에선가 어디선가 뭐 그런 거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고 이름 널리 알려진 성악가 교수가 이탈리아를 놀러 갔었다는 거예요. 놀러 가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이탈리아 베니스 가면 곤돌라 타고 가는 거 타줘야지. 있잖아요. 예. 곤돌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뱃사공 이렇게 곤돌라 타고 가면서 선생님 심심한데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요 하면서 그 사람이 노래를 딱 불러줬는데 아리아? 자기보다 훨씬 잘하더라고. 깨갱이지 깨갱. 그리고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우리 그런 얘기 많았었어. 이탈리아 가면은 예. 아줌마들이 빨래하면서 예. 아리아 부른다고. 아니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그 곤돌라 운전수들이 잘생긴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뭐 미녀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미남이 더 많은 나라인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아름다움을 아는 나라인 거 확실해요. 예. 마리아 란자도 청소부 출신이라. 그런데 청소부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정도라는 거지. 생각해 보니까 예. 그 이탈리아의 유구한 역사에 비해서 정말 예. 이 지알로 장르가 굉장히 돌연변이 같네요. 정말로. 그러니까 아니 예. 돌연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탈리아적 미적 감각의 예. 또 다른 양태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어쩌네 저쩌네들 람볼기니나 그 또 예. 이탈리아 람볼기니나 페라리가 페라리. 있듯이 예. 이탈리아의 미적 전통과 기술적 전통이 람볼기나 페라리를 만들었듯이 이 저기 다리오 아르젠토의 영화는 또는 지알로 영화는 약간 독특하긴 해도 그런 것들이 다 누적되고 쌓여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영화였지 미적 전통이라든가 그런 학습 효과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영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탈리아의 미적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유럽을 1000년 동안 지배한 로마가 또 그리스에 대한 강박관념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로마에 대한 어떤 그런 피해, 그러니까 그리스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선망감, 예. 뭐 이런 거는 예. 분명히 있지. 그리고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렇게 뭔가 억압된 것들이 쾅 하고 터질 때 나오는 그런 그 기이한 에너지들 있잖아요. 그런 에너지들에 의해서 이런 멋진 어떤 전통적 장르 같은 게 나오고 그런 것들 보면서 제가 또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도 몇 년 안에 뭔가 엄청난 새로운 음악적 장르가 폭발할 가능성은 그런 에너지를 계속해서 축하는 단계겠구나. 우리 스탠리 형이 라고 토크 생각하면서 선봉에 좀 쓰셔서.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살았으면 3번까지 좋겠어요. 하더라도 어떻게 꾸준히 영화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니 사실은 바랄게. 제가 오늘 이야기를 계속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 방송에 스탠리 형이 제가 이탈리아 지알로 장르는 결국 네. 파시즘의 영향이 아예 있다고 봐야 된다고 했을 때 예. 때. 그럼 독일은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사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답변이 뭔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청취자들을 위해서. 일단은 독일은 파시즘 어떤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이런 처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탈리아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네. 거죠. 약간 그 억압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흐지부지된 측면도 예. 있고. 예. 그런 모순이 내재된 상태에서 뭔가 희한한 엉뚱한 대로 이제 그런 욕구가 그 작은 틈으로도 확 발산됐을 때 뭔가 희한한 전통 이런 지금 말하는 것처럼 관련해서 희한한 거 나올 수 있다. 지금 한국을 얘기하면 지금 그 다음에 영화 코너에 보면 한국 관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지금 귀향이 1위더라고요. 현재 스코어로. 예. 예. 그 귀향이 1위인데 그리고 자료에서 보니까 그 위안부 문제가 한국 전쟁 때도 위안소를 설치했더라고요. 예, 그걸 그렇죠. 예. 추진한 게 일본군 출신 장군. 예, 예. 그리고 뒤에 가서 월남전 때 아니 월남전에도 있었고 아니, 그리고 있진 않았습니다. 예, 설치를 하자고 했던 인간이 일본군 출신. 예. 근데 그걸 다른 장군들이 미쳤냐고 예. 반대를 해가지고 그때는 설치를 안 했어요. 예. 한국전 때 미군 한국 디지털, 군들을 예. 위한 예. 위안소를 예.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계속 끊임없이 예. 이어지고 있는 곳이 또 한 곳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주한 미군을 위한 그런 막 그러니까 이탈리아 상황이 그 예. 국내 상황이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때 언론 지형 저도 뭐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70년대를 언론에서 네. 계속 거의 뭐 어둠의 10년이다라고 암흑의 10년 시대라고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었나 봐요. 예. 예. 일단 딱딱 베를루스코니가 그런 인간이 언론 최근까지 총리를 했으니 그러니까 언론 재벌이죠. 언론 재벌이 네. 바로 그 국가의 권력까지 잡고 두 가지 권력을 동시에 부렸던 그런 상황이 최근까지 지속됐던 나라고 보면은 글쎄 우리나라랑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거의 예. 이 정치 상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분가 파트가.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베를루스코니 총리에서 예. 이태리의 MB라고 막 비아냥도 예. 많이 거리고 둘이 친하지 그랬잖아요. 않습니까? 예. 참 예. 재밌네요. 예. 예, 다리오 아르젠토의 수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좀 한번 언급할 만한 영화 혹은 국내에서 좀 많이 알려진 영화 4편을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예. 이번에 좀 다시들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그 후기작과 예. 최근작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그냥 과거의 명색에 먹칠을 하는 작품만 자꾸 만드시는지 안타까웠는데 역시 초기작을 보면서 다리오 아르젠토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가를 이룬 거장이었구나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전 아르젠토 영화를 이렇게 다시 보면서 역시 이 시청각적 칵테일의 극단을 즐기고 싶다면 아르젠토 보시라는 거. 아니 좋은 대사인데 시청각적 칵테일의 극단을 즐기고 싶다. 야 좋은 대사예요. 예, 이 칵테일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뭐냐면은 이제 각각 하나하나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맛이 없어요. 근데 섞어놓고 보면은 뭔가 희한한 맛이 나긴 하거든요. 그 맛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는 별개 얘기인데. 그것도 옳은 말이옵시다. 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그 섞어놓은 맛이. 근데 가령 술로 따지자면은 병자님은 위스키 스트레이트를 좋아하는 그렇죠, 거지. 저는 기본 어디 가서 저는 뭐 술 먹고 그렇게 할 때 칵테일은 거의 안 먹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 위스키를 먹어도 전 언더락으로는 안 먹거든요. 폭탄주도 안 마시겠네요. 예, 그냥 좀 깔끔하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때려야 지금 얼음을 섞어 먹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태다 보니까는 이런 너무 강렬한 맛들을 갖다 이렇게 막 섞어 넣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지만은 굉장히 볼만한 작품이고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의미는 굉장히 높은 작품이긴 하거든요. 작품들이긴 하거든요. 특히 초기 작품 같은 경우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면서 사실은 이번에 쭉 다시 보면서 전 정확하게 느꼈지. 아까 잠깐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지알로 장르들을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라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 잘 느껴버려가지고 그 병자님 말씀 이렇게 들리네요. 인정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다. 예. 어떤 분이 이번에 게시판에 왕가의 작품을 다루면 어떻겠냐고 해서 제가 답글 달기를 왕가를 인정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다. 제가 답글을 달았는데 딱 그런 심정이겠네요. 저에게는 보면은. 딱 그런 심정의 영화긴 해요.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특히 내 다리오 아르젠토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게 후기작들은 그런 독특한 맛도 없어. 후기작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고. 그 업적이 있는데. 그런 저한테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공과 과가 있다면 우리 이번에는 공을 봅시다. 저는 생각해보면 저희 공포 영화 한참 많이 봤을 때 요즘 영화 관객들이라면 이해 못하실 텐데 지알로 영화의 후예들 이탈리아 공포 영화도 굉장히 많이 개봉했었어요. 저희 때 정말 많이 개봉했어요. 70년대 중후반에서 80년대를 거치면서 심지어 90년대 초반까지도 90년대까지도 뭐 스탕달 신드롬 이런 거 다 개봉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탈리아 공포 영화뿐만 아니라 공포 영화 자체가 거의 개봉되지 않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아르젠토 영화 다시 보면서 닥터님이 그 전에 저희가 다른 방송 녹음할 때 이런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70년대 영화를 보면서 그 충격, 지금 왜 이런 영화가 나오지 못할까? 70년대를 보면서 그 충격을 느낀다고 하는데 정말 지금의 공포 영화에 비하면은 이 70년대 만들었던 아르젠토 영화, 지금의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충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언급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저평가받는 영화가 이제 오페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작품 저도 예전에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봤던 작품인데 가만있어. 그 포스터가 눈 꼬매는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눈에 이렇게 바늘 붙여놓고 그 가위 첫 장면이 눈 꼬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가위 보면서 상욕을 했었던. 아유 그렇게 참 아르젠토를 좋아하셨구나 우리 감독님이. 그러게 말이에요. 그 영화 한번 보시면 다리오 아르젠토 영화 역사상 가장 창조적인 살인 시퀀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고 하여튼 뭐 저희가 공포 영화를 좋아할 때 그런 공포 영화에 뭐라 그럴까요? DNA를 심어주셨던 그렇죠.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님께 수고하셨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쳐야 되겠네요. 거기에 플러스에서 아마 그 얘기 아까 전에 나왔지만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 사실은 다리오 아르젠토 후반기 작품을 하고 싶은 영화들이 너무 개후져서 그냥 다리오 아르젠토 작품은 요걸로 심하이 한다. 저희가 다음 편에 가령 크로노베고는 언젠가 후기작을 다룰지 모르겠지만 아르젠토는 후기작을 다룰 계획과 여유가 전혀 없는 감독이 되겠다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원님. 수고하셨습니다.